자, 마켓나우 2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 엄청난 하락, 외국인이 거의 뭐 2조 원 가까이 시장을 팔아치우면서 한번 후려쳤는데요. 오늘은 일단은 반발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반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간밤에 뉴욕 시장도 극심한 변동성을 나타내면서 그래도 결국에는 뭐 보합권 수준에서 거래를 마감했기 때문에 자, 이제 뉴욕발 충격이 어느 정도는 좀 진정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다가 오늘 삼성전자의 잠정실적 발표가 있었어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영업이익이 잘 나왔습니다. 6조 6천억 원 정도가 나오면서 진짜 이제 삼성전자 포함해서 반도체에 좀 반등이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전반적으로 좋죠. 하지만 어제 너무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네. 그에 비하면 지수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절반 이상도 되찾지 못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시장을 바라보는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2기 행정부의 그 관세 정책이 생각보다 강경해서 올해 상반기 내내 불확실성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산 피난처를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미국 국채나 네. 엔화나 우리 시장으로 봤을 땐 내수주 뭐 이런 것이 없나? 뭐 기웃기웃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과연 조금 더 현명한 전략이 무엇일지 마켓나우 2부에서 시장 점검해드리면서 그 전략, 그 출구 이런 부분 좀 찾아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도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실적도 봐야 되고, 뭐 한화 이야기도 있고, 여기에다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뉴욕 시장이나 우리 시장이나 이제 하락이 좀 멈추는 건지 이런 여부도 따져봐야 되겠죠.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시장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오늘 시장을 움직이는 주요 이슈와 업종 종목들을 이슈 브리핑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싱크풀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어제와 상반된, 어제는 전부 다 파란불이 켜져 있어서 너무나 부담스러운 시장이었는데, 슬픈 시장이었는데, 오늘은 뭐 상승 탄력이 어제만큼 하락을 다 만회할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빨간불을 켜면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간밤에 뉴욕 시장도 장 초반에는 엄청난 하락, 개파락으로 출발하면서 깜짝 놀랐는데 다시 또 급반등하면서 3대 지수가 뭐 2% 가까이 상승하다가 다시 또 출렁거리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뭐 상승과 하락이 엇갈리긴 했지만 보합권 수준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자, 우리 시장도 볼까요? 전반적으로 지금 뭐 지난주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에 시장에서는 정치 테마주들이 계속 그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어제는 정치 테마주만 상승했는데 이러면서 상승 탄력이 오늘은 장 초반에는 약간 떨어지는가 싶었는데 다시 또 이슈들이 부각이 되면서 대선 주자로 뛰어들겠다라는 인물들의 이야기와 개헌 이야기가 역시 시장에서도 영향을 주면서 관련된 테마주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테마주 성격, 단기적인 움직임이 많이 나오는 거니까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을 좀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요. 자, 이외에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 오늘 반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워낙 큰 낙폭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반발 매수세도 있고 여기에다가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오늘 개장하기 전에 발표가 됐는데 생각보다 꽤나 좋은 실적이 나왔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정도의 수준의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시장이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외에도 뭐 양자 컴퓨터나 전력 설비, 원전, 히토류 이런 업종들이 AI 소프트웨어도 오랜만에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우리 시장의 가장 강력한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방산이라든지 조선 업종도 역시 오늘 상승 탄력이 나타나면서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양상입니다. 자, 자동차도 모처럼 만에 반등세에 나타나고 있는 상황. 화장품이라든지 중국 쪽 엔터 이런 업종들도 함께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지역화폐 관련해서 시장에서는 대선 앞으로 찾아올 조기 대선에서 언급될 정책주들도 역시 계속 꾸준하게 시선을 주고 있다라는 것을 함께 확인해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일단 싱크풀 보시면 전반적인 시장은 상승 탄력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을 함께 확인해 볼 수 있으시죠. 자, 그럼 이슈를 하나씩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반도체의 움직임이 이제는 조금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생긴다고 말씀드렸죠. 삼성전자도 뭔가 움직이고 있고
뭔가 그전과는 다른 행보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오늘 실적을 보니까 조금 그래도 조금은 더 긍정적인 숫자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삼성전자의 연결 기준 잠정 1분기 영업이익을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자, 매출 1분기 매출은 79조 원이 나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9.8% 정도 늘은 수치였고요. 전분기 대비해서도 4% 넘게 매출은 증가한 상황이었고요. 영업이익을 보면 보시는 것처럼 6조 6천억 원이 나왔습니다.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은 삼성전자 1분기의 영업이익은 한 5조 원 초반대 나오면 잘 나올 것이고 아니면은 5조 원 아래 한 4조 후반대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이 예상치보다는 꽤나 많이 나왔죠. 1조 원이 넘게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전분기 대비해서는 1.69% 상승을 했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약간 줄어들긴 했는데 어쨌든 시장의 우리의 눈높이보다는 많이 높은 수준의 영업이익이 나왔습니다. 아직 뭐 구체적인 잠정 실적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부문별, 사업부별 실적이 나오진 않았지만 시장에서는 일단은 갤럭시 S25가 출시됐잖아요. 이게 생각보다 잘 팔렸던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갤럭시 25, S25의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을 것이다. 여기에다가 메모리 쪽도 생각보다 잘 팔렸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D램과 낸드 플래시 가격 반등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에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게 어느 정도의 실적을 밑받침해준 모습이었고 그리고 중국 쪽에서 이구안신으로 스마트폰이라든지 그리고 노트북 이런 판매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레거시 D램도 역시 중국 쪽의 영향을 받아서 어느 정도의 매출은 좀 기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것들이 영업이익을 생각했던 것보다는 높게 나올 수 있는 밑바탕이 됐다라는 것이었고 자, 1분기 실적은 그래도 선방을 했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2분기인데 지금 이제 4, 5, 6월에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그리고 메모리 쪽에서나 판매가 어느 정도로 더 개선될 수 있을지 실적이 이제 밑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가장 큰 문제는 2분기에 트럼프의 이런 관세, 반도체 관세가 본격적일 것이라는 예상 때문입니다. 1분기에 실적이 좋았는데 2분기에 다시 실적이 꼬꾸라지면 삼성전자의 주가도 올라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여부는 잘 지켜봐야 되겠다. 지금 삼성전자를 사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2분기 실적까지 확인하고 그때 사야 하느냐에 대한 판단을 잘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삼성전자 포함해서 오늘 그래도 분위기 좋은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삼성전자 관련주를 좀 골라봤습니다. 삼성전자 예상보다 그래도 실적이 잠정 실적이긴 하지만 잘 나왔네라고 생각하는 건 두 가지라고 이미 말씀드렸는데 D램 출하량이 그래도 긍정적이었던 반도체 부분과 그리고 폰 부분 갤럭시 25, 그러니까 갤럭시 그 S25 시리즈의 판매 호조 이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관련주를 좀 섞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갤럭시 25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 갤럭시 시리즈 중에 최단기간 국내에서 판매는 21일 만에 국내 판매 100만 대를 이제 돌파한 그런 좋은 성적을 또 기록을 하기도 했는데요. 갤럭시는 아재폰이다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났다라는 또 호평도 있기 마련이었습니다. 이런 부분 좀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좀 대비를 하기 위해서 갖고 왔고 일단 삼성전자는 오늘 1.7% 가깝게 반등은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주가의 흐름은 54,000원대 좀 머물고 있는 상황이고요. 약간 좀 아쉬운 게 외국인이 이달 들어서 1조 5천억 원가량 매도를 했다라는 거. 외국인 매수가 순매수가 이제 유입이 돼야지 긍정적인 패턴이 이루어질 텐데 뭐 이런 약간 아쉬움이 좀 드는 그런 상황이고요. SK하이닉스가 어제 17만 원 선 밑으로 내려왔잖아요. 현재 한 3%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역시나 16만 9,800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게 저가 매수의 기회일지 아닐지 굉장히 그 기로에 서 있다라는 거 그 심리를 좀 알 것 같습니다. 좀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갤럭시 S25 시리즈의 관련주를 좀 묶어놨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카메라 모듈 쪽입니다. 그래서 왜 삼성전자 폰이 카메라 성능이 좀 올라갈 때 동반 상승 수혜주로 언급이 되고 있는 뭐 대표적으로 이제 MC넥스인데 오늘 한 0.68% 정도 반등하면서 22,0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전기는 대표적으로 MLCC 관련 수혜주이잖아요. 근데 이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전부터 약간
트럼프 관세 정책의 영향력이 좀 제한적인 그런 부품주의다라고 설명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많이 떨어질 때 저가 매수가 좀 유효하다라는 증권사의 코멘트는 있었으니까 좀 참고 정도로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한 0.7% 반등하면서 11만 5,400원 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훈 아나텍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 S25 시리즈 슬림 그쪽 모델의 부품사, 공급사이기도 했었는데요. 플러스였는데 하락 전환했네요. 근데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지 요즘 흐름은 그렇게 좋진 않았으니까 2만 선 밑에서 19,510원 선에 움직이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반등은 하고 있는데 반도체 섹터를 좀 이끌고 있거든요. 그러한 요인이 삼성전자에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골고루 좀 섞어봤습니다. 두 번째 테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 역시 이번 주도 관세 이야기를 계속 해드려야 됩니다. 자, 지금 4월 9일부로 미국에서 보편 관세를 10% 부과할 D-Day가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 쪽에서도 지금 미국의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이러면은 또 미국이 너희가 보복 관세 부과하면 우리는 또 중국에 더 추가적으로 50% 관세 부과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계속 나오다 보니까 뉴욕 시장이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지난주부터 엄청나게 흔들렸잖아요. 자, 어젯밤에도 저도 스마트폰으로 미국 시장 출발 상황을 보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도 장 초반에 스타트할 때는 미국의 지수가 막 4%가 떨어지면서 출발했거든요. 이러면서 와, 오늘도 또 이제 미국 시장이 엄청나게 떨어지겠구나라는 걱정을 했었는데 그런데 개장하고 나서 미국이 또 얼마 안 가서 급반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미국에서 백악관이 이 관세를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의 관세를 90일간 유예한다라는 그런 코멘트들이 돌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시장이 갑자기 급반등을 했고요. 미국 시간으로 오전 10시 15분에 CNBC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트럼프가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 90일 관세 유예를 검토 중이다. 이런 보도를 공식적으로 CNBC에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주가가 튀어오르고 지수가 튀어오르는 그런 모습. 10시 18분, 3분 만에 S&P 500 지수가 저점에서 시가총액이 3조 달러 불어나면서 갑자기 급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서 CNBC에서 또 이게 잘못된 정보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더 10분 뒤에 백악관에서 이거 가짜 뉴스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요. 그러자마자 10시 40분에 S&P 500 지수가 또 고점에서 2조 5천억 달러 시총이 사라지는 하락을 나타냈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의 S&P 500 지수가 하루에만도 급락이 4%, 5%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세 얘기가 이만큼 민감하다라는 것을 그대로 반증하는 타임라인이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우리 시장도 그대로 관세 부담을 안고 전 세계 시장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그래도 뉴욕 시장이 마지막에 어느 정도의 하락을 회복하면서 보합권 수준에서 마감했고 나스닥 지수는 강보합권 수준 상승 전환을 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하락이 이제 좀 멈춘 걸까요? 우리 시장도 오늘은 좀 반등을 나타내고 있는데 상승 탄력이 약간씩 줄어들고 있긴 합니다. 여전히 관세 위협에서 시장이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는 또 관세에 관련해서 어떤 종목의 움직임을 살펴봐야 할지 이재 앵커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뭐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관세 정책에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수출주 관련해서는 어제 뭐 급락했고 오늘 일부 반등하고 시장의 모습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건 어제 많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름 안전지대라고 생각해서 주가가 버텼던 그런 종목만 좀 골라봤거든요. 근데 어제는 이제 올랐기 때문에 오늘 일부 좀 매물이 나오는 흐름들이 있어도 그런 부분 좀 감안해서 들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우리나라 이제 대표적인 유통주 하면은 BGF 리테일이 떠오르실 텐데 오늘도 1% 상승세 좀 유지하면서 10만 원 선 위에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견조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는 상황이거든요.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한국전력이 어제 대부분의 종목이 막 미끄러졌는데도 선방했던 그런 이슈가 있는데 올해 1분기 영업이 굉장히 잘 나올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1년 사이에 한 220% 증가하면서 그래도 괜찮은 실적을 찍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일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추가적으로 일부 매수가 들어오는 것으로 판단이 되죠. 현재 주가가 22,500원 선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세계는 유통주인데 약간 좀 엇갈려요. 2.7% 떨어지고 있고 농심 같은 경우에는
20년 전이었습니다. 미국 LA에 라면 공장을 지었고 2022년이었습니다. 1공장 옆에 2공장 지어서 가동 중이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이제 미국 현지에 생산 공장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관세 타격이 좀 덜하겠죠. 그런 부분에서 안전지대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되는 거고 오늘 뭐 1% 정도 조정을 받으면서 39만 원 선 어제 크게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종목 안에서 좀 봐드렸습니다. 관세 관련주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점검해 드릴 테니까 시시각각 시장의 트렌드 그리고 심리가 어떻게 변하는지 고려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테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관세와 관련해서 그나마 좀 자유로울 수 있는 방산주들 보겠습니다. 자, 한화그룹의 이야기를 또 해드려야 되는데 지난 얼마 전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 여기에 정면 돌파하는 한화그룹의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오늘 또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투자자들의 불만과 그리고 비난 이런 것을 정면 돌파하는 행보를 한화가 하나씩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아침에는 또 공시를 올렸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주주 배정 유상증자 3조 6천억 원으로 한다고 규모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규모를 줄였습니다. 3조 6천억 원에서 2조 3천억 원으로 주주 배정 유상증자의 규모를 줄었습니다. 이 사상 최대 규모의 유상증자, 이 개인 투자자들 돈 가지고 투자하는 거냐 이런 식의 불만이 많았는데 그것을 조금 감세하기 위한 그것 좀 불식시키기 위한 유상증자의 규모를 줄였고요. 자, 그렇다면 나머지 1.3조 원, 1조 3천억 원은 어떻게 조달을 하느냐? 한화에너지와 그리고 한화임팩트 파트너스, 한화에너지 싱가폴 이 세 개 회사가 참여하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하는 걸로 지금 한화그룹 내에서 논의를 하고 있다,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이러면 1조 3조 원 정도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보통 우리가 투자할 때 긍정적인 시그널로 받아들여집니다.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하면 주가가 튀어오르는 거 많이 경험을 하셨을 텐데 이러면서 한화그룹이 지금 개인 투자자와 전반적인 한화 주주들을 달래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을 쓰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렇게 되면은 예전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유상증자하기 전에 그 한 일주일 전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한화 에너지를 포함해서 한화 에너지 등이 가지고 있었던 한화 오션 지분 1조 3천억 원 정도를 매입했었잖아요. 그때도 조금 약간 비난이 있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돈으로 경영승계하는 거냐 이런 비난이 있었는데 만약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1조 3천억 원 정도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것을 일단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자, 이런 긍정적인 이야기뿐만 아니라 오늘 아침에 또 어제였습니다. 어제 장 마치고 나서 또 공시가 하나 올라왔었는데 폴란드의 국영 방산 기업이 제작하고 있는 자주포 크라프에 들어가는 부품을 공급한다라는 공급 계약도 체결했다라는 소식, 한 4천억 원대 규모라고 합니다. 이러면서 한화그룹이 정면 돌파하면서 주주들을 설득하고 주주들을 납득시켜가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오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화 오션, 한화 그룹주들이 잘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포함해서 방산주들의 주가 흐름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7% 이상 급락했잖아요. 오늘은 5% 반등세를 좀 일부 보여주고 있으면서 67만 4천 원까지는 주가를 되찾은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부품 계약 소식 이런 부분도 있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러면서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 규모 축소 이슈 때문에 한화 그룹주가 동반해서 올라가는 흐름들이 장 초반부터 잡혔는데 그래서 한화 오션 잠시 말씀드리면 현재 5.6% 반등, 현재 주가는 6만 6천 원 되겠습니다. 한화 오션은 어제 보니까 외국인의 매수세가 그래도 들어왔던 몇 안 되는 종목이었더라고요. 참고해 보시고요. 조선주 자연스럽게 이제 방산주에 속하죠. HG 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5%대 반등은 하고 있는데 최근 흐름 보니까 외국인의 매도세가 11거래 연속 계속되고 있습니다. 약간은 아쉬운 대목이고요. HD 한국조선해양과 한국항공우주가 3거래 만에 반등세 보여주고 있는데 한국항공우주는 어제 종가까지만 해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한 2거래 연속 받쳐줬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가 대비 상승폭 높이는 양봉의 흐름으로 오늘 마무리될 수 있을지 방산주 관심 가져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의 분위기 오늘 좀 반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의 하락을 좀 많이 해야 되는 날인데
끝까지 어떻게 또 시장이 움직일지 저희도 계속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종목별 투자 전략 더 자세하게 이데일리온 파트너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데일리온 라이브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이데일리온 라이브가 진행되는 동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주식에 대한 궁금증 함께 해답을 찾는 시간으로 진행을 해볼 텐데요. 실시간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시면요. 오늘 함께 하시는 파트너와 함께 그 해답을 모색하는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용철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파트너님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또 출연해 주셨는데 시장 자체가 지금 분위기가 어제와는 굉장히 다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오늘 시장 봤을 때 상승력이 좀 다소 아쉽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파트너님께서는 시장 전반적인 이슈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조금 아쉽죠. 그러니까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반등 자체가 이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개장 초에 강력한 상승세를 모두 대부분 반납하는 흐름이 이어졌었는데 전 거래일 미국 증시를 살펴보자면 가장 큰 포인트가 있었죠. 장 초반에 관세 유예 뉴스에 급등을 했으나 이게 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이 나다 보니까 이 다시 한번 상승폭을 모두 다 반납하는 흐름이 이어졌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보복 관세를 멈추지 않는다면 50%까지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미국 연준 이사가 관세빨 영향에도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한다면 금리를 인하하지 않겠다라는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상승폭 자체가 계속해서 축소가 됐습니다. 또한 빅스 지수, 공포 지수라고 하죠. 이 빅스 지수가 전일 대비해서 3.69%까지 상승하면서 46.98포인트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빅스 지수가 보통 40포인트가 넘어가게 됐을 때에는 대부분 일정 부분 반등하는 구간이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시장 단기간에 굉장히 과대 낙폭의 흐름이 이어졌고 현재는 단기 바닥권까지 이어지고 있는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국내 증시 마찬가지로 현재 후행 PBR 지수를 보면 0점 전거래일 기준입니다. 0.79배까지 떨어졌었는데 0.79배까지라고 말씀을 드리면 좀 감이 안 잡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제가 어느 정도인지 좀 비교하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9월 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창 이어지면서 공포감이 극심해졌을 때가 국내 코스피 BR 지수가 0.83배까지였고요. 그리고 2017년도, 8년도, 9년도 미중 무역 전쟁 갈등에 대해서 굉장히 심화되면서 국내 증시가 하락했을 때 그때 최저점 기준으로 0.8배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10월달 금융위기죠. 이때 0.81배까지 코스피 지수가 하락한 것을 생각을 하면 현재 0.79배 굉장히 이 당시 때보다도 큰 폭의 하락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경기 침체가 확실하게 이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좀 더 과도한 낙폭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증시는 기존에
2025년도 3월 달부터 이어져 왔던 이 하락폭이 단기간의 하락폭이 좀 더 과도한 측면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차트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 2024년도 12월 달 기준으로 저가를 형성을 하고 그리고 2025년도 2월 19일 고가를 확인했을 때 이 피보나치 되돌림의 흐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 전 저점인 2024년도 12월 9일 날 이 저점을 전 거래일 이탈을 시켰죠. 그리고 오늘 다행히도 이 전 저점 구간을 지켜주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저점을 지켜주는 흐름 제가 봤을 때에는 좀 한 번 더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관세에 대한 이슈가 근본적인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좀 어느 정도 관세에 대한 카드를 열어놓고 다른 나라들과 협상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협상에 대해서 좀 더 구체화된 방향성이 제시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국내 증시는 오늘이 확실한 바닥이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공략하실 분들 오늘 시장의 반등이 하루 만에 나왔기 때문에 이제 국내 증시 조정은 마무리가 됐으니 적극적으로 공략하세요라기보다는 저점에서 모아갈 수 있는 종목들은 모아가되 현재 현금 비중 일정 부분 확보해 놓으셔야 단기간의 조정폭 안에서 변동폭 안에서도 현명한 흐름들,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이후에 시장이 본격적으로 회복 장세가 이어졌을 때에 대해서 좀 더 기회 비용을 아낄 수가 있는 기회 전략을 잡아보시면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조금 시장이 한 차례 더 급락을 한다 하더라도 이 급락장 속에서 기회를 또 엿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단기 바닥권은 확실하지만 최고 바닥권은 아니다라는 인식 잡아보시면서 포트폴리오 구성해 나가시길 바라겠고요. 나는 이런 흐름에 대해서 혼자서 하기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함께하는 무료 교육방 안에서 잡아드릴 예정이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용철 파트너는 우리 시장이 한 번 더 흔들릴 가능성은 있다 열어두고 현금의 비중을 아직은 확대하고 가져가야 될 시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우선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지수 선물 보더라도 미국 증시 전체적으로 오늘 선물 지수 괜찮고 뭐 다우도 오르고 있고 S&P도 지금 1% 가까운 상승 보이고 있고 독일 지수도 오르고 있고 다만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일본 증시가 지금 5% 상승하는 것 거의 6% 가까운 강세와 비교했을 때 뭐 하락폭이 어제 좀 덜하긴 했습니다만 1%의 상승은 좀 아쉽다라는 이야기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이 시장 전반적인 이야기 했고요. 이제는 좀 섹터별로 나누어서 시장을 접근해 볼까 합니다. 우선 오늘 가장 먼저 관심 있게 보는 섹터로는요. 한화그룹을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개장 전에 유상증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 부분 좀 주목하고 계신 것 같아요. 한화그룹주 다시 이제 또 시세를 분출하는 그런 구간이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니까? 네, 하나그룹주가 3조 6천억 원의 유상증자를 네. 밝혔었는데 이걸 갖다가 좀 축소를 했습니다. 2조 3천억까지 축소를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한 번 급락을 하고 나서 현재 단기간에 바닥권대를 만들고 이 바닥권이 추가적으로 이탈하지 않았죠. 그러면 시장 대비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반등이 이어졌는데 한 차례 더 눌렸을 때 그러니까 단기 바닥권 라인대를 다졌을 때 충분히 공략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유상증자 정정 공시를 통해서 하나에너지, 하나임팩트 파트너스, 하나에너지 싱가포르 등이 제3자 유상 배정,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를 하면서 일정 부분 대해서 이 하나그룹주가 단기간의 과대 낙폭에 이어서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는 흐름들 충분히 주목해 보실 수가 있고요. 차트를 보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5년도 2월 27일 날 저점이죠. 이 저점을 단 한 번도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2025년도 3월 21일 대규모 유상증자를 한다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 중요 지지 라인대 59만 2천 라인대를 한 번도 훼손하지 않았어요. 최근에 시장이 급락세에도 불구하고 이 59만 2천 라인대를 이탈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고요. 최근에 이 유상증자의 비중 자체를 좀 축소를 했고 그로 인해서 국내 증시의 상승폭보다 더 강한 상승폭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을 관심 있는 분들은 지금 바로 공략하시기보다는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이 구간대 단기 바닥권으로 충분히 형성을 했던 이 다져놨던 이 구간대 59만 2천 원에서 59만 5천 원 라인대 그리고 조금 더
보수적으로 잡아드렸을 때에도 60만 원까지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60만 원대 내려왔을 때에는 볼린저밴드 하단 구간까지도 같이 받쳐주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지지 라인대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좀 더 눌렸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때는 기회장으로 충분히 공략이 가능한 시점으로 판단이 되고요.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이 단기 바닥권대에서 공략을 하시게 됐을 때에는 기대 상승률 충분히 70만 원대까지는 단기 박스권 상단 안에서 등락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 이 호재 뉴스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 분봉 기준으로 고점을 확인하고 나서 이 고점 폭을 낮추고 있는 모습이죠. 그만큼 지금 단기간에 이슈가 있을 때 공략하기보다는 저가에서 공략한다면 충분히 상승하는 흐름들을 함께 할 수가 있으니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전략 참고해서 대응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섹터로는 한화그룹주 이야기해 주셨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서 차트를 보면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두 번째로 보는 섹터는 조선입니다. 시장이 반등을 하니까 가장 강하게 움직이는 게 역시나 뭐 방산 조선 섹터 뭐 이쪽 부분이 다시금 또 주목을 받는 건데 조선 관련해서는 어떤 부분 보면 될까요? 네, 최근에 이 HD 현대가 미국 최대 조선사죠. 헌팅턴 인걸스와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이 MOU를 체결한 그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미국도 그렇고 미국이 이제 중국에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해군 전력을 좀 더 격차를 좀 벌리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이번에 이번 MOU 체결에 좀 더 의미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현존 최고 사양의 그 이지스함 건조 역량을 갖춘 한국과 미국의 첫 번째 최초 협력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MOU 체결로 인해서 양사가 보유한 함정 건조 노하우 그리고 전문성과 역량을 결합해서 생산 건조에 대한 효율성에 대한 그 노하우를 같이 공유하면서 더욱더 이 시너지를 내겠다라는 방침을 밝혔는데 이로 인해서 이 HD현대 중공 오늘도 강력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제 이 관세에 대해서 영향을 조금은 덜 받아갈 수 있는 업종이 바로 이 조선 업종인데 특히 HD현대 중공업의 경우에는 미국의 해군 특히 MRO 사업을 따낸 우리나라에 딱 두 업체 중 한 업체죠. 첫 번째로 하나오션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 HD현대 중공업이 있었는데 이 HD현대 중공업의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하락한다 하더라도 이 하락폭 자체가 크지 않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앞서서 여러분들께 박스권을 그어드렸는데 한 번 더 수정해서 그어드리면 최근에 2025년도 3월 28일 저점 라인대가 27만 원 라인대죠. 이 라인대에서는 추가적인 조정 장세가 이어진다 하더라도 제한된 이 구간대 안에서는 강력한 반등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2025년도 4월 7일 날 전거래일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했을 때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9%대에서 마이너스 6%대 저점 대비해서 굉장히 강력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면서 마무리를 해줬는데 오늘 마찬가지로 장중에 5%까지 상승하면서 현재 4에서 5% 등락을 보여주고 있죠. 단기간에 박스권 안에서 강력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27만 원 라인대에 왔을 때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공략하셔도 될 종목으로 볼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HD현대 중공업의 경우에는 이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방산뿐만 아니라 조선이 모두 다 결합되어 있는 몇 안 되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좀 더 눌렸을 때 앞서서 말씀드렸던 27만 원 왔을 때에는 정말 강력한 기술적인 반등이 이어질 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전략 측면에서도 27만 원에서 공략을 하고 나서 단기 박스권 상단이 31만 원대 박스권 대응 전략 잡아가시면 충분히 이러한 조정 장세 안에서도 상승하는 흐름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섹터는 조선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지금 미국과의 계약 체결이 있는 그런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섹터를 중심으로 해서 언급을 좀 해주시는 것 같고 관련해서는 HD 현대중공업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섹터는요. 엔터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근 중국과 관련된 이야기 우리 시장에서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계속해서 내수 진작을 힘쓰고 있고 국내랑도 좀 관계 개선에 대한
대한 시그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엔터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를 좀 더 집중적으로 보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중국과 우리나라의 이제 문화 협력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문화 공연 관계자들이 한국에 방문을 했습니다. 이 이후로부터 한한령 해제 이후에 협력을 논의를 했는데요. 무비자 입국 정책과 맞물린 관광, 공연, 그리고 연계 사업 등의 실질적인 협력 모델을 구축하는 것을 논의를 했습니다. 최근에 가장 관세에 대해서 영향을 덜 받아갈 수 있는 업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엔터 업종인데, 이 엔터 업종의 경우에는 굿즈 그리고 음반 판매 제외하고는 거의 관세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최근에 시장에 큰 조정 장세가 이어진다 하더라도 엔터 관련 종목들은 그 조정 자체가 제한되는 흐름을 많이 보여줬죠. 그만큼 여러분들께서 이 관세의 흐름에 피해갈 수 있는 종목군들로 이 엔터 업종을 좀 더 집중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거기에다가 이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까지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뿐만 아니라 왕이 외교부 장관 마찬가지로 이 한국과 좀 더 나은 외교에 이어서 문화 교류에 대한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긍정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이 엔터 업종들 실질적으로 이 글로벌 글로벌 투어를 진행을 했을 때 한 중국은 빼놓고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는 한한령이 해제가 되고 나서는 중국을 포함한 글로벌 투어를 진행을 했을 때 연간 모객 수가 100만 명이 추가로 더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에 대해서 이 엔터 업종들 실질적으로 실적에 대한 수혜까지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중심에서 이 CJ E&M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CJ E&M의 경우에는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이 한한령 해제 이후에 이 관광, 공연 그리고 연계 사업 등에 대해서 좀 더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 이유가 이 종목은 3분기죠. 3분기에 한국과 중국에서 동시 반영을 할 예정인 보이즈트 플래닛을 지금 제작을 맡은 기업입니다. 특히 이 오디션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하나가 성공을 했을 때 제2회, 제3회 계속해서 시리즈가 연계되면서 이 확장성에 대한 기대감까지 가지고 갈 수가 있기 때문에 CJ E&M은 이 엔터 업종들 중에서 좀 더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종목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차트를 보시면 최근에 시장의 조정 장세에도 불구하고 이 CJ E&M은 조정이 제한되는 모습이죠. 전 거래일 3%까지밖에 조정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장중 2.56%까지 상승이 이어지면서 2025년도 3월 달부터 이어져 왔던 이 강력한 상승 추세 현재에도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따라서 현재 여러분들께서 신규로 이 종목을 공략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58,000원에선 충분히 저가에서 공략할 수 있는 타점이기 때문에 58,000원 공략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세에서 62,000원대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전략들 참고해 보시면서 관심 종목으로 편입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세 번째로는 엔터 관련된 섹터 짚어주셨고요.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제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차기 대선이 21대 대통령 선거 날짜가 확정이 됐습니다. 6월 3일로 결정이 됐는데 지금 대선 관련된 정치 테마주가 계속해서 급등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파트너님? 이제 네. 대선 전까지 관련된 종목들 좀 어떻게 모멘텀 갖고 가야 되는 거죠? 어떻게 좀 전략을 세워야 되는 건지 파트너님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네, 이제 대선이 본격적으로 이제 확정이 됐죠. 그러면 이제는 각 후보별의 이제 정치 테마주보다는 정책주로 이제 흐름이 쏠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출생 관련주뿐만 아니라 이제 일자리 관련주 이런 관련주들이 조정을 받을 때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미 내가 보유하고 있었던 정치 테마주, 특히 정책 테마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급등을 했을 때 반드시 챙겨놓고 다시 한번 저가에서 재공략하는 흐름을 가져가시는 편이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정책 테마주 경우에는 급등락을 반복하다 보니까 시세를 줄 때 챙겨주고 그리고 다시 한번 조정을 받을 때 저가에서 재공략하는 흐름 기준 잡고 대응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책 관련된 특히나 어제 계속해서 그 시장이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육아 관련된 일자리 관련된 종목들도 강한 상승 나왔죠. 정책과 연동돼서 움직임 가져가고 있는 그래도 실적 숫자가 좀 찍히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공략주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세 가지 섹터 말씀해 주셨는데 그 가운데 어떤 섹터 안에 있는 종목일까요? 네, 바로 엔터 쪽에 있는 종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관세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언제든지 시장을 눌릴 수가 있어요. 네. 하지만
관세에서 영향을 최대한 덜 받아갈 수 있는 업종이 바로 엔터 업종이고요. 그 중심에 있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SM을 가지고 왔고요. 이 SM의 경우에는 이번에 에스파 그리고 라이즈, NCT가 2분기에 음반을 발매할 예정이기 때문에 상승 모멘텀을 한 가지 가져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항상 이 SM이 최근에 시장 대비해서 강력한 흐름뿐만 아니라 이 엔터 업종들 중에서도 대장주로서 강력한 흐름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존에 한알령이 해지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각 그룹별 중국인 멤버를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것들이 지금 현재 빛을 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실적 관련에 대해서도 디어유의 지분을 11% 이상 취득을 하면서 이게 연결 실적으로 이번에 반영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모두 다 함께 할 수 있는 종목이죠. 차트를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전 고점을 강하게 돌파를 했습니다. 10만 9천 라인대인데요. 이 10만 9천 라인대를 강하게 돌파를 했고 돌파한 이후에 이틀 연속 조정을 받았는데 자 보시면 강력한 저항 라인대를 돌파하게 되면 강력한 지지 라인대로 전환된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만큼 최근에 시장이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10만 9천 라인대는 이탈하지 않은 선에서 이틀 연속 분봉 기준에 대해서 반등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따라서 지금 현재 구간에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구간입니다. 다만 시장이 굉장히 조정을 받고 있는 관계에서 변동성이 심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목표가 손절가는 좀 더 짧게 가지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따라서 가격 전략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12만 원, 손절가는 10만 3천 원 기준 잡고 관심 종목으로 편입해서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용철 파트너는 공략주 SM 선정을 해주셨고요. 엔터 전반적으로 분위기 자체를 좀 좋게 바라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 제시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용철 파트너와 함께 시장 전반적인 이야기부터 공략주까지 말씀 나눠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생활 속 필수품이 된 반도체, 경제 뉴스에서 디램과 낸드 플랫이 많이 들어보셨죠? 오늘은 메모리 반도체의 대표 주자들인 디램과 낸드 플래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디램입니다. 디램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듣는 램의 한 종류입니다. PC의 주기억 장치에 사용되죠. 우리가 컴퓨터나 스마트폰에서 작업을 할 때 모든 데이터를 저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데이터는 잠시만 저장되고 삭제되는 게 효율적입니다. 디램은 PC, 노트북, 스마트폰, 서버, 그래픽카드, 게임기, 데이터 센터 등 다양한 장비에서 핵심 역할을 합니다. 특히 AI와 클라우드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초고속 연산을 위한 서버용 디램 수요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반면 낸드 플래시는 전원이 꺼져도 데이터가 저장되는 비휘발성 메모리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 SSD, USB, 메모리 카드 같은 저장 장치에 쓰이죠. 속도는 디램보다 느리지만 데이터를 오래 보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디램과 낸드 플래시를 쉽게 비교하자면 디램은 책상 위에 펼쳐놓은 작업 자료이고 낸드 플래시는 창고에 잘 보관된 자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더 간단하게 표를 통해 차이점을 보여드릴게요. 결론적으로 디램은 빠른 속도로 임시 데이터를 처리해야 하는 작업에 적합하며 낸드 플래시는 영구적인 데이터 저장을 필요로 하는 환경에서 활용됩니다. 두 메모리는 각기 다른 특성과 목적을 가지고 있어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합니다. 디램 시장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90% 이상을 차지합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1위, SK하이닉스가 2위를 기록하며 한국 기업들이 세계 디램 시장을 주도하고 있어요. 낸드 플래시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키옥시아, 웨스턴 디지털 등이 주요 플레이어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글로벌 낸드 시장에서도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SK하이닉스도 인텔의 낸드 사업부를 인수하면서 경쟁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디램과 낸드 플래시의 가격은 각각 IT 기기와 데이터 센터의 수요 변화, 제조사의 생산 전략, 글로벌 경제 상황에 따라 크게 변동합니다. 최근에는 AI 반도체 시장, 데이터 센터용 스토리지 시장이 커지면서 꾸준히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가격 변동에 따른 투자 전략은 저희가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올게요. 즐거운 하루 되세요. 자, 마켓나우 2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장은 외국인이 매수를 아직 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선물 시장에서 매도가 조금씩 줄어들면서 상승 탄력을 조금 더 높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1.6% 가까이, 코스닥은 2.3% 반등. 어제의 낙폭을 만회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자, 일본 니케이 지수는 6.7%가 오르고 있어요. 어제 낙폭이 컸던 만큼 반등도 빠르게 나와서 우리도 좀 반등이 이렇게 좀 강하게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인데 조금 아쉽습니다. 중국 쪽의 출발 상황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중국 상해 종합지수가 어제 7%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약보합권 수준으로 하락을 일단 멈췄고 홍콩 항생지수 어제 13% 넘게 빠지면서 마감했잖아요. 오늘은 1.6% 소폭의 반등으로 일단은 어제의 하락을 멈추는 시장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미국도 그렇고 일단은 지난주에 그런 이 트럼프 관세 충격의 하락, 낙폭을 조금씩은 만회하고 하락을 멈추고 있는 시장의 분위기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시장의 분위기도 파악을 해보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 마케팅 센터의 권소연 센터장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센터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해봐야 할지 저희가 얼마 전에 작년에 M&A 시장이 어땠는지 한번 정리를 했던 것 같아요. 이제 1, 2, 3월이 지났고 1분기가 지나갔어요. 대략 요즘 M&A 시장 분위기가 어떤지도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 될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이제 분기가 지나면 리그 테이블이라고 네. 이제 한 분기를 결산하는 이제 순위 이런 것들이 좀 나오죠. 그쵸. 그래서 이제 사실 1분기 M&A 시장 보면 빅딜이 조금 있긴 했었어요. 워낙에 그래요? 이제 M&A 네. 시장에 주요 원매자 그리고 주요 매도자가 둘 다 이제 사모펀드가 자리 잡은 지는 좀 됐고 그렇죠. 워낙 경기가 안 좋고 불확실성이 크니까 이제 기업들은 추가로 인수를 하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사업부를 팔거나 아니면 자산을 매각하거나 주로 이제 파는 쪽이었거든요. 그래서 인수합병의 주요 주체인 사모펀드 업계가 요새 좀 네. 뒤숭숭하긴 하지만 네. 그래도 이제 1조 원 넘는 딜들이 좀 있었던 게 큰 움직임이 이게 없는 줄 알았는데. 이제 왜냐하면 사실 이게 한 분기 만에 딜이 완료되진 않아요. 그쵸, 보통 그쵸. 한 2개 분기, 길게는 1년 동안 이제 진행이 되다가 마무리를 하는 시점이 어디냐가 이제 중요한 건데 그쵸. 지금 1분기에 마무리됐던 것들은 이제 작년 말, 작년 이제 3, 4분기 때부터 계속 이제 시동을 걸어서 진행해 왔던 딜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1분기에 마무리된 딜들을 좀 보면 일단 한행코가 SK 스페셜티 지분 85%를 2조 7천억 원에 인수를 했습니다. 잘 인수를 했고 그러면서 네. 갖고 있던 그 포트폴리오 기업도 잘 팔았어요. 그게 뭐냐면 한행코가 갖고 있던 한온 시스템을 한온 이제 시스템, 네. 한국 타이어 테크놀로지에 1조 8,300억 원에 매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빅딜이었던 게 이제 글로벌 사모펀드인 어피니티가 네. 롯데렌탈 지분 56%를 네네. 이제 1조 8천억 원에 인수를 했죠. 그리고 이제 기업들 사이드에서 보면 이제 카브아웃딜이라고 하죠. 기존에 있었던 그 사업부를 떼어서 파는 네네. 그 중에 하나가 삼성 SDI 평광필름 사업부를 중국 업체에 한 1조 1,210억 원 정도에 매각을 했고요. LG화학이 평광판 그리고 평광판 소재 사업부를 이제 각각 팔긴 했는데 합치면 한 1조 원 정도의 중국 업체에 또 매각을 했습니다. 중국에 팔았군요. 그렇죠. 1조 원까지는 아니어도 나름 빅딜이었던 게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네네. 그리고 하나오션이 싱가포르 업체죠. 다이내믹 홀딩스를 8,600억 원에 인수를 했고요. 또 하나호텔앤리조트가 아워홈 경영권을 8,700억 원 정도에 인수를 했고요.
이렇게 1분기에 이뤄졌던 딜의 특징들을 보면 일단 이제 대기업들이 이 사업부를 쪼개서 파는 카바오 딜들이 중국 기업들이 인수를 좀 많이 했다는 점이에요. 그러게요. 중국 자본들이 많이 이제 한국에 나온 매물들이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는데 그래서 중국 기업들이 요새 원매자로 많이 등장을 해요. 좀 관심을 갖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등장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삼성 SDI, 뭐 LG와 화학 이런 데들은 이제 중국 업체 팔았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기업들이 좀 파는 입장이었는데 네네. 유난히 하나그룹은 또 이제 인수하는 입장이었죠. 굉장히 그러니까요. 공격적으로. 하나가 좋긴 좋나 봐요. 그렇죠. 근데 워낙 이제 하나그룹의 주요 사업들이 지금 뭐 방산이니 네. 뭐 이런 데들이 좀 많이 좋은 업황이 좋은 상황이니까 약간 이럴 때 공격적으로 M&A 나서서 좀 전체 그룹의 파이를 키워보자 이런 게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뭐 마지막으로 K-뷰티 딜들이 예, 좀 예. 많았어요. 워낙 요새 이제 K-뷰티에 관심들이 많고 그쵸. 그 해외의 주요 그 화장품 브랜드를 제치고 지금 K-뷰티 제품들이 뭐 주요 시장인 미국이나 이런 데서 이제 상위권을 좀 휩쓸고 있잖아요. 실제로 보면 고온세상 코스메틱이 2,500억 원의 로레알에 팔렸고요. 네. 또 마녀공장이 KLM 파트너스한테 1,900억 원에 팔렸고 네. 실리콘투라고 이제 얼마 네. 전에 반란 사태 그쵸. 때문에 조금 이제 이슈가 됐던 곳은 플랫폼. 글레노드 크레딧으로부터 이제 1,440억 원의 투자를 받았죠. 그러니까 이렇게 K-뷰티들이 조금 M&A 시장에서 많이 관심을 받고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뭐 저희가 지난번에 정리를 해드렸던 것처럼 카브아웃 형태의 좀 딜이 몇 개 좀 있었고, 한화가 역시 공격적으로 지금 어쨌든 네. M&A를 하고 있다라는 것도 이 1분기를 정리해 보면서 확인할 수가 있었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2분기가 됐습니다. 2분기에도 이런 M&A 시장이 이제는 조금 정치적 불확실성도 약간 거쳤고, 하지만 여전히 뭐 시장은 안 좋은 상황이긴 한데, 뭔가 뭐 MBK의 이런 뭔가 안 좋은 이야기들도 있었고 하지만 2분기에는 조금 나아질까요? 조금 더 거래들이 있을 것으로 보세요? 일단 시장에 나와 있는 조단위 매물들은 꽤 있어요. 그래요? 덩치가 큰 매물들이 꽤 있는데 지금 원매자를 찾고는 있지만 찾는데 좀 난항을 겪고 있는 분위기이긴 하거든요. 네. 그 좀 덩치 큰 데들 보면 CJ제일제당의 바이오 그린 사업도 예, 예. 뭐 한 6조 원 정도로 이제 받고 싶어 하고 있죠. 네. 그리고 뭐 DIG 에어가스라든가 뭐 SK 에코플랜트의 환경 사업부 이것도 이제 카바오들이고 롯데카드 그리고 뭐 클래시스, HPSP 뭐 이런 데들이 이제 1조 원 이상의 이 딜들로 꼽히고 있는데 워낙 덩치가 크니까 뭐 단독으로 사모펀드 한 곳이라든가 뭐 기업 한 곳이 단독으로 들어가서 인수하기는 좀 어려운 그쵸. 매물들이고 그래서 아마 컨소시엄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 지금 약간 그런 분위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팔고자 하는 매도자 측하고 이제 사고자 하는 원매자 측 간의 이 몸값에 대한 눈높이 차이가 가격 워낙 차이가 너무 큰 큰가요? 상황이거든요. 이제 뭐 대통령 탄핵 이슈로 워낙 시장이 좀 혼란스러웠는데 이제 탄핵이 결정이 되고 대선 날짜도 확정이 되고 이러면서 어느 정도 불확실성을 거쳤다고 하지만 거쳐서 괜찮아질 줄 알았더니 지금 미국과의 관세 전쟁이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뭐 오늘은 이제 전반적으로 증시가 오르는 상황이긴 하지만 뭐 관세 때문에 급락하기도 하고 이게 사실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것 그렇죠. 자체가 이제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뭐 사고자 하는 곳들은 조금 이제 몸을 사리면서 이제 상황을 좀 보자 이런 이제 분위기가 됐고요. 그러면서 눈높이 차이가 좀 커지는 분위기긴 한데 사실 CJ제일제당만 해도 이 바이오그린 사업부 판매할 때 아까 매각한다고 내놨을 때 막 8조 원도 얘기하고 막 이랬었어요. 근데 시장에서 한 6조 원 정도, 최대 6조 원 정도까지도 낮아졌고 실제로 이거를 좀 보고 있는 것들은 6조 원도 너무 비싸다. 뭐 한 5조, 4조가 적당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네. 이 눈높이 차이가 굉장히 큰 그러게요. 거죠. 그래서 2분기로 접어들면서는 분위기가 좀 다운된 느낌이긴 한데 일단 대기업들의 카바오딜이 이제 경기가 안 좋으니까 많아질 거는 이제 예상 가능한 거고 그래서 매물은 많아질 것 같긴 한데 이게 과연 시장에서 제대로 소화가 될 것이냐 그 몸값에 대한 눈높이 차이를 좁힐 수 있을 것이냐가 관건일 것 같아요. 네. 자, 일단은 뭐 정치적인 불확실성은 조금 거쳤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뭐 이런 딜을 할 때도 뭐 예를 들면 뭐 CJ제일제당의 바이오그린 사업부를 인수하려고 해도 이제 또 계산 들어가야 되는 게 관세 계산을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새로운 또 변수가 생겼죠. 가격이 달라질 수가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복잡해지고 이 계산이 그러면 또 시간이 더 걸릴 수도 그죠. 있고 요게 약간 변수가 생겨버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뭐 관세 뭐 정치적 리스크도 있었지만 사실 이 M&A 시장에서 어쨌든 큰 손은 사모펀드들인데 사모펀드가 뭐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지금 말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상황이어서 사모펀드들도 그러면은 어쨌든 가장 큰 손이었고 M&A 쪽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했던 세력들인데 네. 여기에서도 지금 섣불리 뭐 참여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사모펀드 심사역하고 만나서 네. 얘기를 하는데 일단 이제 투자할 곳이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일단 몸값이 높은 그러니까 적정 가격보다는 높게 부르는 데들이 상당수고 그 사모펀드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매물로 나온 것도 이제 보지만 뭐 매물로 나오지 않은 것 중에 괜찮은 기업들 있잖아요. 네네. 먼저 찾아가서 우리한테 지분을 좀 파시겠냐 뭐 이렇게 제안하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뭐 중견기업이라든가 중소기업 중에 되게 알짜 기업들 있어요. 뭐 그쵸. 가업승계 해가면서 이렇게 잘 키워온 탄탄한, 기업들 네. 가서 이제 사모펀드라고 소개하고 뭐 이제 투자 혹은 이제 지분 인수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꺼내면 사채꾼 아니냐고. 사모펀드 사채꾼 아닌가요? 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이미지가 하고 뭐 안 투자 안 좋아졌어요. 받겠습니다. 뭐 가시라고 이런 분위기라는 됐다고 거예요. 하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MBK가 뭐 고려한 경영권 분쟁 터지고 그 이후에 홈플러스 기업 회생까지 이제 신청을 하면서 이 사모펀드에 대한 이미지가 기본적으로 뭐 기업 사냥꾼, 뭐 먹튀 이런 이미지가 좀 굉장히 굳어진 상황이라서 이게 전반적으로 사모펀드가 이제 먼저 찾아가서 딜을 발굴하기는 좀 쉽지 않아진 상황이라고 하고요. 여기에 지금 금융당국이 이제 전방위로 압박을 해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사모펀드들도 기본적으로 몸을 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괜히 이렇게 큰 빅딜에 출사표 내밀었다가 뭔가 찍히지 않을까 뭐 주목을 받는 게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럽죠. 부담스러운데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사실 이제 머키리 센터에서 매년 이맘때쯤 이제 금융투자 대상 캐피탈 마켓 부분을 새로 네, 이제 그쵸. 선정을 하는데 이게 이제 출자자들,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 돈을 이제 출자하는 LP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그 표에 따라서 뭐 종합 대상 그리고 뭐 최우수 바이아웃, 최우수 펀드레이징, 네네. 뭐 최우수 엑시트, 뭐 최우수 ESG 뭐 이렇게 해서 여러 이제 부분의 최우수상을 이제 시상을 하는데 우리가 3회째예요. 근데 첫 번째 해, 두 번째 해는 그게 어쨌든 LP들이 뽑은 상인 거잖아요. 시장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좋아들 하셨었어요. 근데 올해는 이제 설문조사 끝나고 나서 이거를 다 이제 뭐 1등 하셨어요. 뭐 수상 내역을 통보하는 과정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상 받는 게 너무 부담스럽다는 반응들이 대부분인 거예요. 상을 받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잘한 건 너무너무 좋고 네네. LP들이 뽑은 상이기 때문에 인정받는 건 영광스럽긴 좋은데. 하지만 지금 워낙에 금융당국이 이렇게 조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잘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러니까 좋은 뉴스든 나쁜 뉴스든 안 나오는 게 좋은 거지. 조용히 지금은 있는 게 좋겠다. 너무 부담스럽다는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어서 지금 요새는 숨만 쉬고 있어야 돼요.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사모펀드가 뭐 분위기를 좀 살피는 상황, 눈치를 보는 상황인 것 같아요. 잔뜩 움츠려 있는 상태네요. 어쨌든 네. 뭐 좋은 이야기여서 상을 받았다고 기사가 나가도 네. 그러면 또 괜히 한번 들여다보는 네, 그죠. 대상이 될 수, 그죠. 속된 말로 그냥 뭐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뭐 눈에 띌 수 있는 네, 그런 여기는 튀면 안 것들 된다. 자체를 좀 피해야겠다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어쨌든 금융당국에서 금감원 쪽에서도 지금 조사나 검사를 조사하고 있는 쪽들이 꽤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이제 본격적인 규제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을 제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쪽에서는. 지금 업계에서는 이게 또 이제 사모펀드 제도라는 게 한번 바뀌었잖아요. 라임 사태 네. 터지고 나서 이제 사모펀드 분류 체계를 좀 바꿨거든요. 근데 지금 그 이후에 이 고려하고 이제 홈플러스 사태로 인해서 또다시 뭔가 이제 규제가 생기지 그쵸. 않을까 하는 걱정들을 좀 하고 있는데 지금 금감원이 이제 국내 상위 30개 PF를 대상으로 이제 전수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금감원뿐만 아니라 사모펀드들 얘기 들어오면 국회의원실에서도 그렇게 자료 요청이 많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사모펀드 본연의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는 걸 넘어서 사모펀드 경영진에 대한 개인 공격 이런 것들을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최근에 이제 국회에서 현안 질의가 있을 때 MBK의 뭐 경영진이 슈퍼카를 몇 대를 보유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슈가 되고 이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방위적으로 압박이 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게 결국은 규제로 이어질까 봐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다만 뭐 사모펀드에 대해서 규제로까지 이어지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이제 쪽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복현 금감원장이 지난달 말에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허심탄회하게 그래요? 하긴 했는데 홈플러스 사태는 이제 사모펀드 업계의 문제라기보다 특정 사모펀드의 문제라고 보는 시각인 거예요. 전체라고 보진 않는다. 그렇죠. 이게 사모펀드가 제도가 도입된 지 지금 20년이 됐는데 이게 이 바이아웃 사모펀드는 기관 전용 사모펀드 우리가 분류를 하고 기관들이 투자하는 거거든요. 개인 투자자들이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기관 전용 사모펀드에 긍정적인 부분도 많다고 이제 일단 코멘트를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경기 변동 과정에서 네. 이제 산업의 구조 조정에 이 사모펀드들이 자금이 들어가면서 뭔가 이제 뭐 시너지 효과를 낸다거나 일단 덩치가 크고 뭐 구조 조정하고 이럴 때 이거를 이제 은행권 기존의 금융권이 받아주기 힘든 부분을 사모펀드가 소화해준 면도 있고 중간에 브릿지 역할도 하면서 기업이 잘 살아날 수 있게끔 이제 중간다리 역할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경제가 지금 이렇게 재편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인정해 줘야 된다라고 보는 게 이제 금감원장의 시각이었고. 그래서 사모펀드의 본질적인 기능을 훼손하는 쪽보다는 이제 시장 전체의 기능을 보고 좀 신중하게 그건 봐야 된다라는 네. 입장이었고 이 사실 지금 홈플러스 사태나 고려한 경경 분쟁 이런 거는 이런 잘못된 딜에 대해서 그 사모펀드가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약간 미세한 부분을 좀 수정해야 되지 전체 큰 그림을 좀 훼손하는 방향은 안 된다라는 시각을 좀 명확하게 했기 때문에 이 라디오 방송을 들은 이제 사모펀드 업계 관계자들은 아 그렇게 크게 규제가 이루어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기도 하더라고요. 네, 좀 다행이다라고 아마 방송을 들었을 것 같은데 뭐 MBK 말씀을 살짝 해주셨으니까 MBK 쪽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이슈가 너무나 많았고 비판도 많았고 그런 상황인데 요즘 또 약간 조용한 것 같아요. 요즘 상황이 어떤지 궁금도 하고 어쨌든 뭐 동부가 최대 규모의 펀드니까 어쨌든 우리가 뭐 M&A 할 때 먼저 문을 두드려보거나 의사를 타진하는 쪽은 사실 MBK 쪽에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네. 근데 MBK도 이걸 뭐 섣불리 다른 사모펀드랑 마찬가지로 섣불리 뭔가 움직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으로서. 그러니까 큰 딜을 진행할 때 유력 원매자로 네. 거론되는 그 사모펀드 중에 MBK가 빠진 적이 별로 그쵸, 없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큰 딜, 뭐 뭔가 매물로 내놨거나 이러면 뭐 우리가 보통 이제 티저레터라고 하거나 입찰 제안서 이런 것들이 가장 먼저 가는 것들 중에 하나가 그쵸. 이제 MBK였고 이런데 사실 CJ 제일제당의 바이오 그린 사업부 매각에서도 이제 MBK가 유력 후보였고 뭐 이제 입찰 제안서도까지 넣었었어요. 그때 뭐 6조 원이 좀 못 미치는 수준에서 쓴 것으로 알려졌는데 네. 뭐 보도는 사실 6조 원으로 나왔었는데 뭐 MBK 입장에서는 이게 카바오 딜이니까 기존의 제일제당의 조직에 서포트를 받지 못하는 그 사업부만 떼어서 보면 가치를 좀 다시 평가해야 된다 뭐 이런 입장이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굉장히 이제 적극적이었던 거죠. 네네네. 근데 홈플러스 사태가 겹치면서 일단 매각적에서는 발을 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MBK가 이렇게 굵직한 딜에서 발을 빼면 경쟁이 낮아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거론되는 몸값도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이 빅딜 매물 중에 하나로 거론됐던 데가 HPSP인데 네, 그렇죠. 여기가 이제 한 최대 한 2조 원 정도로 거론이 됐었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도 지난 2월에 예비 입찰을 실시를 했는데 뭐 MBK도 물론이고 뭐 블랙스톤, 뭐 베인캐피탈 이런 네. 이제 큰 사모펀드들이 뛰어들었어요. 어. 근데 뭐 몸값에 대한 시각 차이가 워낙 컸고 MBK가 일단 이 딜에서 빠지면서 매각 본입찰은 이제 잠정 중단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MBK가 이렇게 원매자 리스트에서 빠지고 이러면서 이제 빅딜을 주도할 만한 주체들이 일단 사라졌고 그리고 나머지 사모펀드들도 좀 몸을 사리고 경쟁이 유효한 경쟁이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면에서 보면 뭔가 이제 전반적으로 사모펀드 중심의 M&A 시장이 조금 이제 분위기가 가라앉은 건 맞고요. 이렇게 고려아연이랑 홈플러스 사태 때문에 주로 이제 대형 바이아웃 딜에 나섰던 사모펀드들은 아, 이 딜에 이제 이름을 올리면 뭔가 좀 주목받으니까 일단은 좀 보자. 뭐 이런 상황이 된 거죠. 네. 어쨌든 뭐 시장의 분위기 자체도 뭐 경기도 안 좋은 상황이고 여기에다가 뭐 사모펀드의 여러 가지 트러블들이 많았어가지고 전부 다 일단은 조금 너무나 몸을 사리고 있는 분위기네요. 자 그러면은 뭐 MBK 뭐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면 어쨌든 김병주 회장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뭐 국회에 출석하라라는 뭐 그런 요구도 있었고 근데 뭐 가진 않았죠. 출석하진 않았죠. 그리고 또 홈플러스 사태 관련해서는 뭐 사제도 출연하겠다 뭐 이런 식의 대응을 했는데 요즘은 또 뭔가 메시지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최근에 사실 뭐 국회에 출석한 적은 한 번도 없고 그때도 이제 뭐 해외 네네. 출장을 이유로 국회 출석은 안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MBK가 원래 이제 매년 3월 말쯤에 네. 그 회장 명의로 연례 서한들을 보내요. 마이클, 병주, 김 이렇게 사인해가지고 네,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MBK의 돈을 출자한
그 LP들 대상으로 보내는 연례 서한인데 그쵸. 매년 MBK가 그 연례 서한이 나오면, 그러니까 영어로 된 연례 서한이 나오면 그걸 한글로 번역해서 한국에 있는 기자들한테도 공유하고 뿌리고 막 이랬었어요. 그쵸. 네. 그리고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을 했었고 언론에서도 좀 크게 썼던 게, 워낙에 사모펀드들은 돈의 흐름에 민감하고 돈의 흐름을 이제 가장 잘 아는 이제 주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이제 규모가 큰 MBK가 작년 한 해 어떻게 투자를 했고 거기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가 담겨 그쵸, 있고, 그리고 앞으로 1년간 어떻게 전략을 쓸 것이고 어느 지역에 기회가 있고 어떤 자산에 이제 주목하고 있는지가 그 이제 메시지에서 나오기 방향이 때문에 보이는군요. 굉장히 이제 주목을 하는 분위기였거든요. 그쵸. 근데 올해는 그냥 홈페이지만 살짝 올려놓고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4월 초에 이제 그게 일부 보도가 되기도 했었어요. 오. 근데 뭐 작년 같은 경우 이제 연례 서한을 보면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이제 한 해 평가를 좀 하죠. 이제 한국에서 대기업들이 비핵심 자산을 좀 내놓는 분위기다. 카버들이 좀 뭐 많았고 유동성 필요 차원에서 보면 다수의 딜 흐름을 만들어냈다고 이제 스스로 평가를 했고요. 뭐 한국은 투자율도 굉장히 높다. 그리고 한국의 기업들이 평균 한 25% 디스카운트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한국에 기회가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이게 굉장히 크게 헤드라인을 뽑혀서 보도가 되고 이랬었는데요. 올해는 이제 주로 이제 작년 올해 논란이 있던 고려한 딜이라든가 홈플러스 사태에 대한 이제 설명, 약간 해명하는 느낌이었었어요. 하필 올해가 또 MBK 설립 20주년 되는 해라서 그래요? 네. 나름 이제 의미가 있는 해긴 한데, 일단 이제 뭐 내용을 좀 보면 홈플러스 회생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의미 있는 지분 가치 회수를 위해서 네. 회사 운영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할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설명을 좀 했고요. 네. 뭐 이거는 사실은 당연한 얘기기는 하죠. 왜냐하면 LP들한테 보내는 거기 때문에 그쵸. 저희한테 네네. 맡겨주신 돈을 홈플러스에 투자를 이렇게 했지만 그래서 지금 기회회생 절차에 들어가긴 했으나 이 가치를 회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쵸, 상황이에요. 그쵸. 이건 굉장히 이제 당연한 설명인데 여기에 뭐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홈플러스 회생 신청에 대해 언론에서 잡음이 생겼다. 그러니까 이게 뭐 네네. some noise in the press 뭐 이런 표현을 좀 쓰기도 했고요. 뭐 모든 이해관계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개인 기부를 포함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조치를 발표했다고 이제 설명을 했는데 네네. 사제 출연 뭐 하겠다고 한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그쵸. 그 이후에 구체적으로 어떤 규모로 어떤 네. 방식으로 하겠다는 아직 뭐 들리는 게 없습니다. 나온 건 없고 네. 그리고 이제 국회 출석도 안 했고 뭐 네. 이러니까 거기에 대한 진정성 이런 거에서 이제 의구심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거에 대한 내용은 역시나 이번 연례 서원에서도 또 없었고요. 없었어요. 이 고려형 경영권 분쟁에 대해서도 뭐 적대적 인수라는 선정적 헤드라인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약간 좀 언론을 좀 탓하는 모습이긴 네. 했는데 언론이 이렇게 여론을 좀 주도하고 있다, 부정적인 방향으로 이런 느낌을 좀 강하게 받았고요. 뭐 고려현 사태에 대해서는 이제 지배구조 개선을 바탕으로 한 이 한국의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이랑 궤를 같이 하는 거다 이거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비슷한 거래가 많이 생길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언급을 했는데. 뭐 사실 이제 이런 연례 서한이 이제 뒤늦게 보도가 되고 이거에 대한 이제 시장의 평가는 너무 안일하게 보는 거 아니냐. 사실 이 고려한도 그렇지만 홈플러스 사태는 사회적인 이슈가 됐잖아요. 그쵸. 그 홈플러스에 그러니까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협력업체, 업체들, 공급업체, 그리고 이제 소비자들까지 그쵸.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엮여 있는 사태였는데 이거에 대해서 너무 투자자 입장에서 LP들한테만 이제 얘기하는 내용이 좀 안일했다라는 평가가 좀 있는 것 같고, 또 언론의 잡음, 뭐 선전적인 헤드라인, 뭐 이런 표현이 네. 느낌으로는 이거 별일 아닌데 언론들이 너무 호들갑 떠는 거 키웠다,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이런 이제 느낌이라서 그런 부분이 조금 이제 부정적으로 많이 비춰진 것 같아요. 사실 고려알 같은 경우도 지금 주가가 67만 원 뭐 이렇잖아요. 네. MBK 평균 매수 가격이 한 93만 원, 90만 원대 이상이거든요. 네. 그럼 이미 이제 손실 구간에 진입한 그쵸.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국내 LP들 사이에서는 MBK를 출자 사업에서 좀 배제하는 분위기가 이미 형성이 됐고, 뭐 과학기술인 공제회라든가 뭐 노란우산 공제회 출자 사업에 탈락을 한 이제 사례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사실 이제 연례 서한에서 뭐 이렇게만 얘기하고 선정적인 헤드라인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뭔가 이제 책임감 있는 모습을 좀, 그러니까 사회적인 책임이라는 표현을 쓰긴 했지만 그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이제 한국 토종 사모펀드로서 어떤 식으로 뭘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많이 담았으면 좋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야 이제 사모펀드 MBK로 인해서 불거진 사모펀드에 대한 그 부정적인 이미지가 그러니까요. 금방 바뀔 텐데 그런 걸 놓친 게 조금 아쉽기는 하더라고요. 네. 자, 뭐 말씀을 해주셨지만 구체적인 방법을 준비하고 있겠죠, 그렇죠? MBK 측에서 그럴 거라고 뭐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하나씩 나왔으면 좋겠고, 어쨌든 MBK 파트너스가
시장에서 조금 좋지 않은 평가를 받으면서 이게 사모펀드 업계 전체적으로 안 좋은 이미지가 형성된 것이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이러면서 또 전반적인 M&A 시장도 약간 위축되니까 어쨌든 이게 잘 해결되어서 시장이 조금 더 활성화되고 전반적인 투자도 많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권소연 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매드토크 신섭입니다. 이번 주제는 미국 증시 멀미날 정도로 극심한 변동성, 트럼프 중국 추가 관세 폭탄 50% 경고, 니케이 증시 급반등, 대만 증시 추가 하락에 엇갈린 움직임, HD 현대중공업과 인걸스 조선소 조선기술 협력 체결입니다. 자, 어저께 미국 증시 정말 어마어마한 장중 변동성을 거치고 결국 나스닥과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플러스, 다우랑 S&P 500은 마이너스로 끝났습니다. 정말 장 초반부터 미칠 정도의 변동성을 보여줬죠. 장 초반에 가짜 뉴스까지 등장을 하면서 엄청나게 흔들렸습니다. 90일 그 관세 연기 얘기가 나왔었죠. 중국을 제외한. 그게 빌 에크먼이 얘기했던 월요일 날 트럼프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올 것 같다는 그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빌 에크먼이 설마 가짜 뉴스를 접하고 그걸 얘기했을까 싶은데 빌 에크먼의 X 후속 X 그 트윗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그게 아니라고 바로 백악관에서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에게 확인한 바를 이 전달을 하면서 다시 한번 급격한 변동성이 지금 일어났죠. 그 아마 애플 막 애플하고 엔비디아 무슨 저 테슬라가 아마 막 마이너스 10%에서 막 순간적으로 막 플러스 6%로 갔다가 정말 난리를 쳤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후반부로 갈수록 이제 LA 다저스 그 행사가 있었죠. 미국은 이제 프로스포츠 4대 우승팀들을 모이게 해서 한 번에 모이는 건 아니고 일정상 한 팀씩 불러가지고 축하하는 자리가 있죠. LA 다저스 축하 행사가 있었는데 그 LA 다저스 축하 행사 가기 직전에 트루스 소셜에 트럼프가 또 올렸죠. 34% 보복 관세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4월 8일 날 그게 시작이 되잖아요. 4월 8일 날 그렇게 시작되면은 우린 4월 9일 날 너네한테 50%를 더 붙여서 하겠다. 이러고 LA 다저스 행사 들어갔거든요. 자, 그때는 변동성이 사실 장초반만큼 나오진 않았어요. 다행히. 거기서 50% 추가 보복 관세를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밑으로 큰 변동성이 나올까 겁이 났지만 사람들 그 걱정대로 그렇게 나오진 않아서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가장 큰 변동성은 장 초반에 있었고요. 오히려 50% 추가 보복 관세 그 얘기했을 때는 이미 위로 시장이 자리를 잡은 때라 다시 한번 급락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우 S&P 500 그 다우 S&P 500도 플러스가 있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마이너스로 끝났네요. 그 변동성의 이 흔적이 이렇게 됐습니다. 진짜 추를 균형을 맞췄네요. 그렇죠? 중간에 시가랑 종가, 양봉이니까 시가랑 종가가 있고 이게 장중 고가고 장중 저가죠. 마치 손목시계처럼. 진짜 대단합니다. 이게 밑에로는 36,611.71이었고 최고가는 거의 39,500이었으니
이게 지금 장중 변동만 해도 거의 3,000포인트가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렇죠? 어마어마합니다. 이 다우는 거의 중간쯤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시계추가 중간에 멈춘 것처럼 멈춘 상태로 끝났고요. 자, 나스닥은 보겠습니다. 나스닥은 플러스로 끝나서 일단 장대 양봉이 발생됐는데 이것도 위에 꼬리가 어마어마하게 달렸습니다. 지금 16,500 정도까지 갔다가 밑에는 14,784. 이것도 거의 2,000포인트가 장중 1변동이 나왔습니다.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었죠. 자, S&P 500입니다. 자, S&P 500도 마찬가지죠. 다우는 추의 딱 중간이었고 S&P 500은 조금 더 이제 크죠. 시가와 종가의 차이가 컸습니다. 다우는 시가 종가가 거의 똑같이 일치하면서 끝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윗꼬리 아랫꼬리가 엄청나게 깁니다. 그렇죠? 5,300에다가 4,800. 이거 500포인트 변동이 있었습니다.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맨 마지막 종가는 필반이 가장 높게 끝나긴 했습니다. 2.70 급등했는데 이것도 위아래 변동이 엄청났죠. 거의 4,000포인트 갔다가 밑바닥은 3,380, 3,400이니까 거의 600포인트 변동이었습니다. 어마어마했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오늘은 얼마나 변동이 나올지 또 불안불안한데요. 독일로 가보겠습니다. 자, 독일도 지금 엄청난 이 전세가 다 그랬습니다. 지금 밑바닥에서 저점 매수하려는 세력과 더욱더 밀어내려는 세력, 공매도도 있을 것이고 막 섞여가지고 오늘 난장판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21,000까지 장중에 갔다가 밑바닥은 18,400입니다. 이것도 거의 장중 변동폭이 18,500이면은 19,000으로 치고 3,000포인트짜리 변동이었습니다. 자, 이것도 독일도 그냥 2025년도 1월달 가격도 지금 안 보이네. 그냥 더 밑으로 가버렸네요. 뒤로 가볼게요. 독일도 벌어놓은 거 다 깎아먹었고, 자, 그게 다 의미가 없어졌죠. 독일 증시가 뭐 연초에 좋아가지고 독일 ETF가 뭐 각광을 받고 결국에 독일도 원점 이하로 내려갔습니다. 자, 브라질도 지금 원점으로 다시 돌아갔죠. 자, 정유주가 1등을 차지하고 있는 시가총액 구조의 그 나라라고 했잖아요. 정유주가 지금 또 유가의 연동이 심한데 유가가 또 급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또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전 세계가 완전 난리통입니다, 지금. 자, 인도도 하락갭이 크게 떨어지면서 밑으로 완전 저점 붕괴시켰죠. 물론 장대 양봉이 나오긴 했지만 저점이 붕괴된 상태에서 회복을 못하고 끝났다. 인도도 정유주가 시가총액 상위를 차지하고 있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상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해 심천이라고 다르게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이건 상해랑 심천은 전일 겁니다. 왜냐하면 상해 심천은 10시 반 이후에 열리기 때문에 대만보다 더 늦어요. 10시 45분이나 돼야 지연 시세로 지금 캡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일 거라는 거. 자, 상해도 전일에 급락을 해서 시작해서 변동이 심하게 해서 끝났습니다. 심천도 마찬가지고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심천도 장대 음봉이 떨어지면서 위아래 변동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자, 뒤로 가볼게요. 다 망가졌어요. 자, 오늘 일본 일단 반등을 크게 하면서 이 전일의 음봉을 잡아먹는 양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대만을 가겠습니다. 자, 대만 갖고나고 좀 차이가 나는데, 자, 대만 갖고는 한 번 더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자, 오늘 니케이랑 대만이 두 개가 완전 갈리고 있어요. 니케이는 일단 급등이 나오고 있고요. 대만은 한 번 더 추가 하락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중화권 증시라 그런지 몰라도, 자, 코스피는 일본하고 대만하고 중간 정도 같네요. 그렇죠? 일본은 양봉이고 대만은 음봉인데, 대만은 밑으로 빠지는 음봉이고 일본은 위로 올라가는 양봉인데, 우리나라는 위로 가긴 가는데 음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비해서 지금 밀리고 있죠. 장 초반에 벌어놨던 거 다 까먹어서 지금 한 20포인트 정도 상승인 것 같습니다. 장 초반에 50포인트 넘게 상승이었는데 다 빠졌어요. 자, 뒤로 가겠습니다. 코스닥도 장 초반에 벌어놓은 거 다 밀리면서 지금 음봉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장 후반으로 갈수록 얼마나 더 밀릴지 지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은 다시 치솟아서 지금 1,470원 재돌파가 일어나고 있고요. 다시 한번 또 위로 가려는 모습을 지금 만들고 있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외국인의 순매도가, 일단 유가를 보죠. 유가가 70달러를 살짝 넘어섰다가 바로 급락을 하여 지금 58달러까지 빠져버렸거든요. 지금
급락해가지고 지금 이게 유가의 변동도 보면은 하루의 변동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이제 트럼프 행정부나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유가가 내려가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없다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지금 경기 침체 우려로 빠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별로 좋지가 않아요. 인플레이션이 다 나쁜 게 아니라 제일 안 좋은 건 디플레이션입니다. 그렇죠?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자기의 임금도 해당된다고 했죠. 임금하고 소비자 물가가 다 합쳐진 거라 임금이 계속 줄어들면 아무도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럼 경제가 망가지는 거죠. 임금이 차근차근 오르면서 소비자 물가도 오르지만 그 제품 가격을 내가 사고 먹고 자는 제품 가격을 서비스 가격을 상쇄할 만큼 임금이 천천히 올라가면 가장 좋은 겁니다. 그래야 매일 일을 하죠. 근데 지금 그런 모습이 아니라 경기 침체로 가버리는 상황에서 유가가 하락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별로 좋진 않은데 일단 트럼프는 인플레이션에 초점을 맞춰서 말한 거예요. 자, 유가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없으니 파월 빨리 금리 인하를 통해 가지고 경제를 살려. 이렇게 압박을 가하고 있죠.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외국인의 매도세 오늘도 2,670억으로 지금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590억이고요. 최근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순매도가 아주 공격적입니다, 지금. 자, 6,400억, 1조 5,700억, 3,900억, 7,200억, 1조 3,700억, 1조 8,000억, 2조 1,000억을 팔고 오늘 또 3,000억 가까이 팔고 있습니다. 자, 거의 이제 좀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은 무려 10조를 팔게 되는데 이 10조를 다 개인 투자자와 연기금이 가져가고 있죠. 자, 연기금도 여러분 돈입니다. 그렇죠? 연기금이 기관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이 돈은 다 여러분들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겁니다. 호주머니에서 안 나가는 것 같지만 지금 월급 명세서 받아보면 맨 위에서 다 깎여 나가는 게 연금이에요. 결국에 개인 투자자들 돈이 다 여기로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10조가량을 개인이 들고 있습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미국 시가총액 상위입니다. 일단 브로드컴이 5.37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 엔비디아 3.53. 극심한 변동 속에 브로드컴 엔비디아가 마지막 종가는 일단 3% 5%로 급등으로 끝났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일본의 특징주입니다. 오늘 일본 강하게 반등하고 있죠. 일단 히타치, 이 전력 관련주가 엔비디아 브로드컴이 오르니까 데이터 센터 관련주로 13.38 가장 많이 급등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미토모 미쓰이 파이낸셜 10.40으로 3위고 얘게 미쓰비시 EFG 파이낸셜 얘가 2위네요. 어제 폭락했던 금융주들이 오르고 있고요. 도쿄 카이조 홀딩스도 있죠. 손해보험회사, 그리고 금융회사 2개, 그 다음에 히타치 이렇게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대만은 완전 반대죠. 대만 시가총액 상위는 펄었습니다. 지금 가장 많이 오르는 것이 자오폰 금융지주, 중화텔레콤 이 정도고 TSMC, 미디어텍, 홍하이 프리시전 이게 지금 다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자, 뒤로 가볼게요. 자, 미국의 특징입니다. 엔비디아 브로드컴 오랜만에 반등을 했는데 자, 엔비디아 관세 리스크 작기 때문에 반등 기대할 수 있어라는 게 4월 7일 날 나왔고 5월 28일 날 이제 이 2026년 1분기 실적 발표가 지금 다가서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실적 시즌이 또 다가옵니다. 과연 실적 시즌에 이 부분이 과연 지금 관세 리스크를 피해갈 만큼 나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뒤로 가볼게요. 자, 귀주모태즈랑 올해 또 지금 시장의 충격을 피해가지 못했죠. 물론 둔관증권에서 투자 의견 매수 의견이 나왔습니다. 2024년도 매출이 전년 대비 15.66% 증가했고 순이익도 15.38% 증가하는 아주 좋은 실적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 지금 대만은 갈리고 있죠. CATL 지금 중국이죠. 중국의 CATL과 BRD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심천 종목이죠. 지금 급락을 하면서 장대 음봉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물론 또 둥우증권에서는 BRD 판매량이 크게 늘었다면서 투자 의견 또 매수 의견이 나왔습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도요타 자동차랑 혼다 자동차도 지금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있죠. 뒤로 가볼게요. 자, 대만은 완전 반대입니다. TSMC는 하락갭이 또 떨어지고 있고요. AS 테크놀로지도 하락갭이 또 떨어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TSMC랑 AS 테크놀로지는 어제 점 찍혀 있죠. 무려 하한가를 갔습니다. 물론 대만의 하한가는 우리나라의 30%가 아니라 대만하고 중국은 플러스 마이너스 10%입니다. 하지만 점 하한가를 갔다는 게 충격적인 것이죠.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도쿄 카이조 홀딩스 오늘 지금 이제 12.82% 급등하고 있는데 손해보험사 방어주인데 오늘 특이하게 급등하고 있다. 제가 뒤로 가볼게요. 자, 대만의 아수스입니다. 대만의 아수스 충격적이죠. 지금 점 하한가 2번 나왔습니다. 아직도 안 풀렸어요. 뭐 우리나라의 30%가 아니지만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를 기세 하한가로 아침부터 하한가에 들어가서 풀리지도 않는 모습, 충격적인 모습이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대만은 시가총액 상위에 하한가가 속출하고 있다. 자, 우리나라의 조선 섹터가 단독 1위입니다. 조선 섹터 보겠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조선 섹터는 그나마 계속 좋은 소식을 터트려주고 있어요. 자, 지금 오늘 나온 소식은 헌팅턴 인걸스 조선회사랑 H현대가 동맹을 맺었고 공동 투자도 검토한다. 자, 그래서 헌팅턴 인걸스 인더스트리 올려놨습니다. 미국의 조선사고요. 군함을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자, 주가는 별로 좋지 않고 HD 현대중업의 주가는 아주 탄탄하죠. 둘 다 월봉입니다. 자, 그래서 이 최대 방산 조선사인 게 중요하죠. 그냥 민간 조선사가 아니라 방산, 군함을 만드는 조선사랑 HD 현대중업이 동맹을 맺었다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오션이 필리조선소를 통해서 군함 엔아로 시장에 진출을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HD 현대중업이 지금 미국 최대 방산 조선사인 헌팅턴 인걸스 인더스트리랑 이 동맹을 맺었다는 소식. 뭔가 지금 우리나라가 미국 군함 시장에 계속해서 문을 두들기고 있는 모습들이 표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관세의 폭풍 속에서 조선업체는 그나마 계속해서 두각을 나타내는 흔적들을 계속 발자취를 남기고 있다. 이런 모습이고요. 지금 보복이란 단어가 여기저기서 나옵니다. 중국이 보복, 미국이 보복, 캐나다가 보복, 멕시코가 보복, 온갖 곳이 보복이에요. 그러다가 오랜만에 이런 협력이라는 단어 보니까 굉장히 반갑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한 줄 매도평입니다. 역시 보복보다는 협력이란 단어가 듣기가 좋네. 네. 대담한 대담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예상보다 그래도 1분기 실적이 좀 잠정 실적이긴 하지만 잘 나왔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반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옆에 김장렬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투자전략본부장 나와 계십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실적은 잘 나왔고요. 예. 그리고 이제 두 가지 이슈가 거론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확정 실적이 나와야지 정확히 알 수 있는데 갤럭시 S25 시리즈 이게 판매가 굉장히 잘 됐다라는 부분이 가장 언급이 많이 되는 것 같고 이제 D램 쪽 네. 출하량, 그러니까 반도체 이렇게 좀 나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그 실적은 이제 두 가지 숫자가 나왔어요. 매출 79조, 그 다음에 영업이익 6조 6천. 네. 우리 보통은 이제 영업이익만 보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매출도 뭐 예상보다 조금 더 잘 나온 것 같고 영업이익이 컨센서스가요. 네이버 치시면은 그 숫자 나온 거는 굉장히 옛날 게 업데이트가 안 된 것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낮아지는 게 있어요. 실질적으로 지난 1주간의 트렌드를 보면요. 5조 3, 4천억에서 가장 높게는 5조 8천 예측한 데가 있습니다. 컨센서스보다 훨씬 뛰어넘어서. 네, 그러니까 최근에 실질적인 스트리트 컨센서스 아니면 펀드 매니저들이 알고 있는 거나 기대하는 건 한 5조 한 중후반대 정도로 예측을 네. 했던 것 같은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조 6천 원이니까 1조 더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정도면 서프라이즈 맞아요. 근데 서프라이즈 치고는 주가가 아주 폭발적이진 않죠. 아쉬운 점이 있는데 일단 그 6조 6천억이 5조 6천억과 1조 정도의 갭이 있다고 가정할 때 이 차이가 어디에서 나왔는가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사실은 회사가 밝히질 않고 있는데 애널리스트들이 한두 군데에서 바로 이제 퀵 분석을 한 거에 의하면은 거의 대부분이 추가적인 1조의 거의 대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그 휴대폰 관련되는 사업부에서
나왔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뭐 네. 영어로는 MX라 그러는데 모바일 어쩌고 이게 컨센서스가 이쪽 부분만 보면은 3조 5천억에서 한 3조 7천억 정도였는데 4조 한 중반 가까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약간의 만약에 출하량의 디램이 있었으면 디램에서가 반도체에서 영업이익이 보통 한 5천억, 6천억 정도 생각했는데 한 7천억, 8천억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가장 큰 거는 거의 대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갤럭시 25를 포함한 휴대폰이 잘 팔렸다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네. 저기 MX라고 돼 있는데 이제 저거는 삼성전자의 여러 가지 사업부가 나뉘어져 있고 모바일 경험 사업부입니다. 모바일 그러니까 익스피리언스. 핸드폰 예. 잘 해낸 거죠.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오늘 뭐 주가가 어제 빠진 만큼 회복을 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시가 대비 상승폭은 약간 줄면서 음봉의 흐름을 네네. 보여주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 좀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네. 한 3가지 정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머리 번째가 아픕니다. 세 가지나. 1분기 호실적의 원인이었던 MX, 그러니까 모바일 경험 그 사업부 쪽에서 1분기 실적을 끌어줬는데 네네. 그게 이제는 좀 그만큼 아닐 것이다. 이런 이슈가 하나 있고 이제 둘째는 삼성전자 지속적으로 외국인 투매한단 말이죠. 네네. 이달 들어서 1조 5천억 원 빼나갔으니까 이 부분 있고 세 번째는 관세 영향이 아직 본격화하기 전인데 네네. 뭐 이런 심리가 좀 녹여 있다고 보는데 하나하나씩 좀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 첫 번째 MX 사업부 보고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그 지금 우리 반도체 칩에 대한 관세는 안 매겼는데 반도체가 들어가는 세트라 그러죠. 네, PC나 세트. 휴대폰, 네, 심지어 서버. 예. 이거한테 우리가 반도체를 파는 거잖아요. 근데 PC나 휴대폰 서버를 만드는 곳이 만들어서 미국에 파는데 만드는 곳이 어디냐면 중국, 베트남, 이런 동남아시아 지역이에요. 네. 그러니 우리가 반도체를 팔아서 걔네한테 팔지 않습니까? 그러면 걔네들은 만들어서 미국으로 공급하는데 그게 관세가 맞는 거예요. 그러면 세트 업체에 관세 25%, 40% 매기는 것을 어떻게 될 것이냐는 걱정이 앞서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그럼 예를 들어서 그 휴대폰 합시다. 휴대폰 만드는 업체가 그러니까 애플도 마찬가지고 삼성도 마찬가지고 내고가 잘 안 된다고 하잖아요. 물론 내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베트남에 46% 관세인데 베트남 만드는 그 휴대폰에 들어가는 반도체, 베트남에 만들어서 미국에 파는 휴대폰에 대한 관세를 좀 깎아달라고 베트남이 지금 애고를 보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 그대로 매기면은 그 늘어난 만큼 어떻게 하겠어요? 휴대폰 업체에서는 그 미국의 고객한테 가격을 정가시키든 판매가에. 그렇죠. 예. 반은 정가 못시 3분의 1만 정가시키고 3분의 2는 어떻게 하느냐? 자기네가 코스트를 떠안는 거죠. 마진을 떨어뜨려야 되고 네. 또 반 정도는 휴대폰 만드는데 부품 업체들한테 가격에 압력을 주겠죠. 그러니까 이게 부정적이잖아요. 공급사에.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삼성전자 휴대폰만 보면은 어쨌든 마진이 내려갈 것 같다는 걱정이 들지 않겠습니까? 예. 그 미국의 애플이 많이 빠진 이유도 이런 거예요. 미국이 애플 같은 경우도 미국에 판매되는 비중이 애플에서 한 28% 되는데 그것 때문에 그 미국 애플의 막 영업이익이 뭐 20% 30% 준다는 걱정이 앞서는 건데 삼성은 미국 애플만큼 미국의 비중이 높진 않지만은 그래도 삼성의 전체 매출 중에서 휴대폰 중에서 한 10몇 %가 미국 향이거든요. 예. 그러면 그거에 대한 일정 부분은 영업이익이 내려가지 않겠습니까? 그걸 계산하면 대충 2조의 영업이익이 빠질 수 있어요. 향후. 예. 그러니까 1분기가 4조 5천 나오더라도 원래 보통 1분기가 성수기라서 원래 관세가 없더라도요. 1분기가 3조 5, 6천원이면 2분기부터는 한 1조나 8천원 빠지는 게 포캐스트 정석인데 1분기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2분기부터 만약에 관세가 그대로 시행되면은 뭐 영업이익이 한 2조 가까이 빠질 수 있다는 계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35, 6조라고 했을 때 1년 전체로 휴대폰에서도 10몇 조 나오는데 그중에서 2조가 빠지는 거가 찝찝한 거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휴대폰에 들어가는 게 영향을 받으면 휴대폰 업체들 삼성이 반도체 업체 중에서 애플에도 팔잖아요. 그럼 애플도 그렇고 삼성에도 그렇고 반도체 자체의 코스트도 부담을 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하면은 삼성전자 영업이익에서 반도체에서 세트가 수요가 줄어서 영향 받는 거, 세트 자체에 영업이익 주는 거 합하면은 대충 한 6%의 영업이익률이 한 5, 6조가 빠지면은 전체 영업이익이 삼성전자 영업이익에서 적어도 한 10%, 그러니까 3조에서 한 5조가 빠질 수 있다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 정도 영업이익이 빠지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어제 그저께 주가가 빠진 거에 어느 정도는
해석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1분기 실적은 잘 나오긴 했어. 그럼 그거는 반등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정확히 영업이익이 어저스트 나온달까 걱정이 있다 보니까 이게 뭐 4% 5% 못 가고 2% 가고 4월 말에 얘기 좀 들어보자. 회사 측으로부터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전에 베트남에 이런 나라가 미국하고 관세 협상을 다 떨어뜨리면은 이거 다 잊어버리게 되는 건데 그때까지 시간이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실적 반응을 제가 봤을 때는 한 반만 반응을 하고 첫 번째 1분기 실적이 6조 6천원 하는데 휴대폰 위주로 1조가 플러스 됐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은 2분기 전망을 애널리스트가 할 거 아닙니까? 아마 2분기 전망에 6조 6천원 기준으로 한 7조 5천원 이렇게 되면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측 못할 겁니다. 아마 비슷한 정도로 예측 못하니까 그러면 좀 지켜보자 하는 심정이 좀 이제 상쇄시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정도다 이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관련주 삼성전자와 연결된 네. 그런 종목들이 크게 튀지는 못하고 그렇죠. 왜냐하면 가격에 전가들면 마진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맞습니다. 때문에 시가 대비 상승폭을 좀 줄이는 음봉의 흐름을 좀 고루고루 갖추고 있는 게 바로 이 해석에서 나타나지 않나라는 생각을 맞습니다. 하게 되네요. 자, 그리고 외국인 투매에 대해서는 어떻게 네, 보십니까? 외국인은요 그러면? 예. 확인하고 들어옵니다. 제가 한번 지난주에 와서 말씀드린 정확히 모르겠는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결국은 됐지 않습니까? 그거 확인하고 한국의 정국이 진정으로 안정되는가 보고 외국인이 매시브하게 들어오거든요. 네. 근데 궁극적으로 뭐냐면 환율을 봐요. 환율이 1440, 30, 20을 안정될 것 같으면 외국인이 들어옵니다. 그 외국인이 아직 들어올 멀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죠. 예. 그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면은 삼성전자 삽니다. 예. 반도체가 헷갈리더라도. 예. 근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나요? 이게 금요일 이후로 환율이 꼼짝달싹 안 하고 가만히 있잖아요. 관세가 또 충격을 주고 있는 그것도 상황이잖아요. 예. 그리고 대통령 선거도 하고 나서 만약에 오늘 아까 보니까 추경 우리 추경 예산 추가경정? 예. 그 10조 정도 한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세 발의 피거든요. 관세 때문에 한 30조는 해야지 0.3% 포인트 경제 성장률을 높이는 효과인데 관세가 생각보다 더 셌잖아요. 네. 그러니까 추경이 10조 갖고는 안 되고 30조가 집행이 되면은 관세가 추가된 거를 조금이나마 상쇄돼 가지고 우리 성장률이 1%까지는 안 가고요. 1.45%를 버틸 수 있어요라고 해야지 외국인 입장에서는 그 미국, 중국, 유럽 주식보다도 한국 주식을 먼저 살 수도 있는데 그런 모멘텀은 아직은 부여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이것도 역시 관망인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의 그 추경 예산 규모가 좀 성에 안 차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네요. 그것도 지속적으로 그걸 이유가 봐야 됩니다. 되겠네요. 네, 네. 예. 그리고 이제 미국 기술주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삼성전자 그러면은 그 가격단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갖고 계신 분들은 네. 굳이 팔 건 없습니다. 네, 네. 일단 4월 말에 실적이 디테일하게 나오거나 그 전에 관세가 또 조정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계산상으로 10% 네, 영업이 네, 준다 했는데 지금 정도 주가면은 그냥 적절한 것 같아요. 예, 적절해 보입니다. 자꾸 질문을 지금 오만전자죠? 네, 오만전자인데 계속 그렇게 있을 것 같고요. 오르더라도 하이닉스가 먼저 오를 가능성이 있어요. 하이닉스는 휴대폰 이슈가 없잖아요. 예. 반도체만 이슈잖아요. 상대적으로 하이닉스가 좀 더 편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혹시라도 분위기가 딱 이상하면 하이닉스 하시면 돼요. 네. 그 SK 네네. 하이닉스 영업이 예상치는 6조 아, 5,745억 원 정도? 그게 좀 낮은 게 6조 3, 4천인데 최근에 예. 높아졌어요. 그래서 예. 아마 6조 5천 원 나가도 성이 안 찰 것 같고 6조 후반대, 뭐 7조 가까이 나가면은 삼성전자와 같이 어닝이 잘 나왔다 할 겁니다. 그런데 하이닉스는 반도체 휴대폰이 없다 보니까 1분기가 얼마 나오든 간에 2분기 실적이 반도체 관세를 떼지는 않나 1분기 다음에 2분기가 조금이라도 올라가는 포캐스트가 나올 공산이 커 보이기 때문에 그거만큼 플러스 알파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세 충격이 예상보다 좀 세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 자체적으로도 그 영향을 받아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트럼프 네. 대통령은 좀 버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네. 그럼 미국 기술주도 왜 타격이 좀 세고 덜한 그런 기업이 좀 갈릴 거 아니에요? 갈리죠. 그거 어떻게 우리가 좀 계산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계산이 그럼- 되는 건가요? 되죠. 예. 이게 보면 말이죠. 일단 애플은 휴대폰 아까 심플하잖아요.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게 또 애플이죠. 맞아요. 애플 매출 중에서 휴대폰 매출 중에 거의 30%, 28%가 미국으로 팔아야 되는데 다 중국에서만 팔잖아요. 예. 그 관세 중국한테 50몇 %인지 때리면은 이익이 예상이 됩니다. 주가가 최근에 많이 빠졌죠. 많이 180불, 200불 이게 빠졌는데 이렇게 많이 빠졌음에도 PER이 여전히 높습니다. 만약에 관세 그대로 하면요. PER이 여전히 30배가 넘어요. 예. 그러니까 미국 장이 S&P가 지금 많이 빠져서요. 19배 이하 정도 됩니다. 20배 아니에요. 19배 이하인데 그럼 누구는 10몇 배고 30몇 배 될 텐데 애플은 여전히 높아요. 그래서 애플은 지금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 애플이 만약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관세 어저스트 하는 거 아닌가? 베트남도 사바사바 해가지고 예. 낮추고 그러면 뭐 살 게 많아지는 거죠. 아, 그럼 협상이 시작된다고 보면요. 그러면 예. 애플에 관계되는 한국의 주식들이 많잖아요. 예. 아까 이 부품주들 이런 것들이 뭐 LG 이노텍도 그렇고 막 날아갈 텐데 네. 거꾸로 그렇지 않으면은 애플 관련되는 걸 못 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테슬라는 상대적으로 다른 자동차보다는 좋긴 한데요. 테슬라 팬인 댄 아이브스 애널리스트가 네. 최근 목표 주가를 43% 뭐 하락시키기도 300 몇 번? 예, 하기도 했고 제가 이 옛날에 입장이 봤어요. 예, 제가 옛날에 좀 말씀드렸잖아요. 변화되는. 다시 올라가더라도 400분 이렇게 세기 어렵다고. 예. 이 정신 차린 거예요. 물론 근데 테슬라가 도지로 예. 다시 돌아오고 예. 머스크가 그 다음에 만약에 관세를 뒤집어지면 좋겠죠. 근데 그런 전제를 안 깎는다면은 잠깐 지금 주가면은 200불 가까이 가면 싸 보이고 200불이나. 예, 300불 넘어가기는 굉장히 터프하고 이런 패턴도 되고요. 그러면 엔비디아인데 엔비디아 TSMC 엔비디아가 작년 9월 26일 6개월 동안 어떻게 된지 아세요? 주가가 20% 똑같이 빠졌습니다. 같이요. 네. 거기서 제조해 주니까. 네, 같이. 똑같이 갔어요. PR 밸류에이션은 TSMC가 16배고요. 그 비싸네요. 근데 여전히 많이 싸졌죠. 예전에 20배인데 그다음에 그 엔비디아가 한 21배 정도 됩니다. 과거보다는 최소한 마이너스 3 정도 팍팍 내려갔어요. 이게 걱정인 거예요. 이게 많이 싸졌기 때문에 삼성 하이닉스를 사는 데 있어갖고 빨리빨리 못 올라가는 게 이 앞에 애들이 내려가는 바람에 그 갭이 좁혀졌다는 게 좀 부담이에요. 어쨌든 이런 주식은 지금 접근하기가 만만치 않은 거고요. 만약에 장기적으로 보신다면은 재미없죠. 6개월 뒤에 보니까 얘가 낫더라 이런 거예요. 작년 9월 26일 대비했을 때 올해 지금 어저께까지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대부분 마이너스 11% 빠졌거든요. 그렇죠. 근데 플러스된 종목이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마이너스 11% 빠졌는데 장이 지금 플러스된 종목이 하나 있는데 한국의 한국전력 네, 그거 1분기 실적 엄청 잘 나올 거라고 예상되더라고요. 이 9% 올랐어요. 예. 지금 6개월 동안에. 그다음 미국에 이런 주식이 비슷하게 있는데 셉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엔터프라이즈 하는 회사. 그 회사가 한 5% 올랐어요. 무슨 얘기냐? 길게 본다면은 이 매크로가 관세를 조정하더라도 관세가 옛날로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돌아가지 않는다 보면은 적당한 비중, 30-40%는 이런 안정적인 포트를 가져가는 게 필요하고 락 바텀에서 산다 그러면 애플, 베트남 어저스트 하면은 베트남 가장 이제 저기 관세 조정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거꾸로 애플이 올라가는 분위기를 봐서 트레이딩을 하는 거 이렇게 두 가지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새 AI 칩 그 출시, 네네. 지연 이슈 이런 부분 얼마나 영향을? 이것도 영향이 있지요. 그것도 하이닉스에 간접적 영향을 줍니다. 아, 하이닉스. 그렇죠. 우리가 블랙웰 하는데 블랙웰의 제품이 지금 막 생산하고 있는 4월 달은 GB200입니다. 근데 GB300이라는 거는 블랙웰 울트라 버전이에요. 우리 휴대폰도 울트라가 좋은 거잖아요. 당연히 블랙웰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다만은 올 가을 겨울에는 블랙웰 울트라로 넘어가야 되고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내년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그게 2분기도 잘 안 되니까 네, 잘못하면 3분기 중에 하면은 내년에 내는 거 이렇게 되다 네, 보니까 이거는 엔비디아 센티멘트 나빠지고 엔비디아가 과거에 25배, 30배 가던 거를 25배 이하로 내려가는데 관세 말고 또 다른 요인이긴 합니다. 요거는 엔비디아 실적 나올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방법은 두 가지죠. GB300이 아니고 GB200으로 계속 파는 방법. 아, 그걸 잘 파는 방법. 그렇죠. 예. 그 수혜도. 근데 커스터머가 그렇게 용이할 것이냐는지 예, 모르잖아요. 예. 근데 엔비디아를 통해서 얘기 듣는 거는 5월 중순이고 애널리스트 업데이트 하는 게 언제쯤 될까요? 아마 4월 말쯤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4월 말까지는 그 업데이트를 오피셜리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관세에 다 정신 팔려 있으니까. 네. 그래서 엔비디아 모멘텀 받기가 다른 주식보다 빠르지는 어렵다. 당분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미국 기술주 급락, 뭐 관세 공포 때문에 더해졌는데 오늘 삼성전자 실적 발표 나와서 앞으로 2분기 어떻게 될 것인가, 기대감이 있을 것인가, 주저앉을 것인가, 그게 궁금하셨을 텐데 해결해드렸고, 이제 이후에 나올 SK 하이닉스, 그게 또 엔비디아에 어떤 영향을 또 미치면서 주가로 표현될지까지 저희가 서사를 좀 연결해서 네네.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 분석해드렸습니다. 잘 들었고요. 김장렬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투자전략본부장의 분석으로 함께하셨습니다.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요즘 시장의 변동성이 엄청납니다. 우리 시장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 시장도 엄청난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간밤에 뉴욕 증시가 가짜 뉴스 때문에 하루가 아니죠. 뭐 10분 만에 주가가 출렁출렁 4%, 5% 막 떨어졌다 올라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뉴욕 증시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반등 저점 거의 다 찾았을까요? 바닥을 다시 잡고 올라갈 수 있을까요? 오늘은 뉴욕 증시를 좀 기술적 분석으로 개념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지난 목요일과 금요일이었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가 엄청난 이틀 동안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자, 지난 목요일, 금요일에 뉴욕 증시가 2거래일 만에 거의 S&P 500 지수가 10%가 넘게 빠졌거든요. 목금 이틀을 통틀어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S&P 500 지수가 2거래일 만에 10.3% 이상 지수가 빠졌던 것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몇 번이 없었습니다. 첫 번째가 언제였냐 하면은 1987년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블랙 먼데이 때 우리가 맨날 주식시장에서 얘기하는 블랙 먼데이 그때가 1987년 블랙 먼데이였거든요. 그때 이틀 만에 S&P 500 지수가 10% 빠졌었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이 빠졌던 게 리먼 브라더스 미국발 금융위기 때 그때 지수가 이틀 만에 S&P 500 지수가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이 언제냐? 코로나 때 급락 나왔었잖아요. 그때 이렇게 3번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S&P 500 지수가 이만큼 빠졌던 겁니다. 그렇게 위험한 상황일까요? 미국 증시가? 그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뭐 나스닥도 나스닥이지만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워낙 큰 우량주들 500개를 모아놓은 것이니까 그만큼 대형주가 많이 흔들렸고 많이 빠졌다라는 것을 그대로 반증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것은 코로나 때 그리고 미국발 금융위기, 리먼 사태 때처럼 지금의 시장이 엄청나게 위기 상황인가 이것은 한번 떠올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빠르게 반등이 나올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조정이 나오거나 횡보가 나올지 이 여부를 판단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뉴욕 증시의 회복력은 어떤지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과거에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코로나 때 같은 경우에는 한번 급락이 나왔지만 그래도 빠르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워낙 미국의 증시나 경제 체력이 좋으니까요. 평균적으로 미국 증시가 급락이 나왔을 때 2000년 이후로 시기를 좀 좁혀봤을 때 미국 시장이 엄청난 급락이 나왔다가 이것을 만회하는 그런 평균적인 시기가 한 18거래일 정도가 걸렸답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2000년대 들어서 급락이 많이 나왔던 경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 때 급락이 많이 나왔었죠. 그리고 리먼 브라더스 금융위기 때 또 급락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2008년 금융위기 때는 이걸 회복하는데 하루의 급락세를 회복하는데 한 21일 정도가 걸렸다. 그리고 코로나 때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빠르게 반등하면서 7거래일 정도 저점에서 다시 회복하는 회복력을 보였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 회복을 할지 코로나 때처럼 빠르게 반등 회복세를 보일지 아니면 금융위기 때처럼 조금 시간이 걸리는 회복세를 보일지가 중요한 포인트겠습니다. 이 수치는 어쨌든 나스닥 지수가 좀 떨어졌다는 것을 이 지수를 기준으로 삼은 것을 참고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락은 그래도 어느 정도 거의 다 왔고 반등 모멘텀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많습니다. 트럼프 1기 때랑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도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하겠다, 중국과 싸우겠다 뭐 이러면서 엄청난 노이즈를 발생시켰습니다. 그때가 2018년 3분기, 4분기 때 이때였거든요. 이때 주식시장이 엄청나게 나스닥 지수가 엄청나게 빠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다가 기적적으로 반등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때가 왜 그러냐? 이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에게 계속 금리 인하를 해라. 그 당시 연준은 금리 인상 기조였거든요. 근데 금리 인하해라 했는데 제롬 파월이 말을 안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고 나서 어쨌든 지수도 떨어지고 너무나 시장 상황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연준이 금리 이제 인상 스탠스를 멈추겠다.
인하 쪽으로 가겠다라는 스탠스를 하나 보였고요. 그것이 하나의 트리거가 됐고 또 하나는 이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자, 이제 주식 사라라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급반등하는 양상이 나타냈습니다. 관세도 관세지만 중요한 트리거는 연준의 금리 결정, 지금도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금리 인하하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뭔가 시그널, 이런 것들이 왔을 때 반등의 여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차트를 보면요. 그런데 지금 시장이 낙폭이 너무나 빠르게 깊게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기 때 무역전쟁 때 나스닥이 24% 정도가 빠졌는데 지금 벌써 23%가 나스닥이 빠졌거든요. 요거를 딱 보시면 그때는 기간이 조금 더 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단기적으로 확 빠진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거의 지금 낙폭이 비슷하게 나왔잖아요. 여기에서 반등이 나올지 여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숫자상으로는 지난 트럼프 1기 때 무역전쟁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낙폭이 나왔습니다. 거의 저점에 근접했다라고도 저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결국에는 가짜뉴스 힌트는 트럼프에게 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끝까지 지금처럼 고수할지 아니면 가짜뉴스가 뭔가 힌트인 것처럼 한 발 물러서는 아니 반발짝만 물러선 관세 정책만 이야기해도 주식시장은 급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잘 판단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오늘 시장이 반등을 해도 불안 심리는 여전하거든요. 리스크 전략 저희가 내일도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정보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또 오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